네, 근데 거기에 그분 네. 괜찮아요? 아, 네, 저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저한테 연락만 안 하면 돼요. 그 연락이 너무 싫어서.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일단은 들어가세요. 너무 네. 너무 수고 네. 많았어요. 정말, 그래도 저희 수료증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니까요. 네. 저희 다행이죠. 고생이 다행이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조한익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상 주소 공간의 스택 메모리라는 대주제에서 호출된 함수의 복귀 주소 분석 실습이라는 소주제로 실습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함수가 호출될 때 백업되는 복귀 주소, 즉 리턴 어드레스와 해당 복귀 주소가 참조되면서 발생하는 함수 간 콜러나 콜리 함수를 의미하죠. 이 함수 간 실행 흐름 변화를 관찰합니다. 예제로 만들어둔 PCurve 파일을 대상으로 디컴파일러인 아이다와 디버거인 XDBG를 이용해서 실제 동작 과정을 관찰하고 분석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실습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교육 제목은 호출된 함수의 복귀 주소 분석입니다. 본 실습 내용은 전반에 걸쳐서 리턴 어드레스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참조되는지, 실행의 흐름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먼저 아이다를 이용해서 예제 실행 파일을 로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다 뷰 탭에서 메인 함수로 이동한 이후에 콜썸 그리고 리턴 코드의 주소를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코드 예제는 메인 함수의 루틴 일부입니다. 프롤로그 코드도 보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함수를 호출하는 코드가 보이는데요. 콜 언더바 썸이라는 코드가 보입니다. 예제 실행 파일에서는 주소가 0x00401633번지가 될 텐데요. 이 콜 언더바 썸이라는 코드가 메인 함수 이하에서 호출이 되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썸 함수를 호출할 때 스택에는 다음 코드죠. 돌아올 코드 00401638 주소가 백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썸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실행이 되겠죠. 썸 함수는 충분히 실행된 이후에 리턴이라는 코드가 실행이 되고요. 그 리턴이라는 코드가 실행이 되면서 앞서 백업했던 00401638 주소 값이죠. 스택에 백업이 됐던 이 값을 참조를 해서 다시 메인 함수의 무브 코드 위치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메인 함수가 쭉 실행이 되다가 메인 함수 또한 리턴 코드를 실행을 하면서 메인 함수를 호출한 t main crt 스타트업 함수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이 관련된 내용을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해 드려 보겠습니다. 메인 함수가 호출이 되면 그 메인 함수의 스택 프레임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메인 함수의 스택 프레임의 바닥에는요, saved frame pointer, SFP라고 부르는 saved frame pointer의 약어죠. saved frame pointer가 위치할 거고요. 그리고 지역 변수, local variable이 위치하게 될 겁니다. 메인 함수의 saved frame pointer는 메인 함수를 호출한 스택 프레임의 바닥인 t main crt startup의 스택 프레임이죠. t main crt startup의 스택 프레임의 바닥을 가리키게 되겠죠. 이제 포인터 값이에요. 그리고 바로 sum 함수를 호출하게 되죠. 콜 썸이라는 함수가 코드가 호출이 되면요, 썸 함수로 분기를 한다는 거, 실행 흐름이 분기를 한다는 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스택 메모리에 돌아올 곳인 00401638을 백업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썸 함수로 실행의 흐름이 분기, 즉 점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썸 함수의 프롤로그 코드가 실행이 될 것이고요. 썸 함수의 스택 프레임이 빌드가 되겠죠. 썸 함수도 마찬가지로 스택 프레임 빌드가 될 때 호출한 메인 함수의 스택 프레임 바닥 주소인 saved frame pointer가 백업이 될 것이고요. 그 값은 메인 함수 스택 프레임 바닥을 이제 포인팅하는 값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썸 함수도 지역 변수가 있다면 지역 변수 공간을 생성할 것입니다. 없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부분은 썸 함수의 복귀 주소죠. 썸 함수의 복귀 주소는 00401638이라는 것이고요. 썸 함수가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리턴 코드가 실행이 되면 복귀 주소인, 즉 리턴 어드레스를 참조를 해서 00401638 주소 위치로 실행의 흐름이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관찰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메인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인 함수도 스택 프레임, saved frame pointer 밑에 리턴 어드레스가 존재할 것이고요. 이 리턴 어드레스 값을 참조를 해서 crt startup 함수의 복귀 주소로 실행의 흐름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대충 흐름이 이해가 되셨을 것 같으니까 바로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저희 예제 실행 파일에 IDB 파일을 로딩한 화면입니다.
다른 강의를 통해서 이미 생성이 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로딩을 할게요. C 드라이브의 랩 폴더에 실습 환경, 가상 환경에서 C 드라이브의 랩 폴더에 sample.exe IDB 파일을 로딩을 하시면 되는데요. x32exe 파일을 로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아이다를 통해서 확보해야 될 정보는 sum 함수를 호출하는 지점 밑에가 호출하고 sum 함수가 종료되고 돌아올 주소는 00401638이라는 것. 그렇죠? 그리고 메인 함수가 호출이 된 다음에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돌아갈 주소는 0040138b가 되겠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브레이크 포인트는 메인 함수의 시작 지점에 걸어야 되겠죠. 그리고 sum 함수도 마찬가지로 그 시작 지점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야 되겠습니다. 메인 함수는 00401606이니까 이 주소를 기억해 둔 다음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겠습니다. 디버거를 실행시키고 그리고 예제 실행 파일 pconf 파일을 로드하겠습니다. 최근에 불러왔던 파일이라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로 이동하겠습니다. 메인 함수의 주소는 00401606입니다. 00401606 주소에 있는 push ebp 코드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해 두었고요. 그리고 sum 함수의 시작 위치는 004015c0입니다. 004015c0 위치에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하고요. 만약에 불필요한 브레이크 포인트들이 있다면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겠습니다. 예상대로 엔트리 포인트에서 멈추고요. 그리고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게 되면 메인 함수의 프롤로그 코드의 첫 번째 코드인 push ebp 코드에서 멈추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현재 스택인데요. 이미 콜 메인이라는 코드가 실행된 이유이기 때문에 CRT 스타트업 함수가 콜 메인 코드를 실행한 이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스택의 꼭대기에는 00401382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게 리턴 어드레스죠. 리턴 어드레스. 누구의 리턴 어드레스냐? 메인 함수의 리턴 어드레스가 되겠습니다. 메인 함수가 종료된 이후에 리턴이라는 코드가 실행될 것입니다. 그 메인 함수의 끝부분까지 가면 RET 코드가 있는데요. 이 코드는 00401382라는 스택의 값을 참조해서 이제 되돌아가겠죠. CRT 스타트업 함수의 루틴 어딘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00401382 콜 메인 함수의 그 밑에 주소인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sum 함수에도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게 되면 sum 함수의 시작 부분에서 멈추게 될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004015c0인데요. 004015c0는 sum 함수의 시작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sum 함수가 호출된 직후죠. call sum이라는 코드가 실행된 직후이기 때문에 스택의 꼭대기에는 00401638이라는 sum 함수의 리턴 어드레스가 존재하겠습니다. 이게 sum 함수의 리턴 어드레스죠. 그래서 그 sum 함수는 이 이후에 위에 지역 변수나 그 외 기타 등등등 동작에 필요한 정보들을 기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F9 키를 누르게 되면 이제 sum 함수가 끝나는 지점에서 이제 멈춰야 하겠죠. 자, 지금 sum 함수가 끝나는 지점 브레이크 포인트가 안 걸려 있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포인트 설정하고 sum 함수를 쭉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리턴 코드가 실행되기 전이죠. 그럼 리턴 코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pop eip와 기능적으로는 동일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pop eip라는 명령어는 아키텍트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eip 레지스터를 직접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리턴이라는 코드가 실행이 되면 00401638이라는 이 스택의 꼭대기에 있는 값이 eip 레지스터에게 주입이 됩니다. 그럼 eip 레지스터는 현재 004015cc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리턴이라는 코드가 실행되자마자 RET가 실행이 되자마자 00401638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루틴이 이쪽이 아니게 되겠죠. 이제 다른 곳으로 분기하게 될 것입니다. F7키 누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00401638입니다. 그럼 여기가 어디냐면 콜썸한 콜썸이라는 코드의 바로 밑에 지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가 메인 함수이기 때문에 메인 함수를 계속 실행시켜서 메인 함수의 마지막 코드인 리턴 코드로 가보겠습니다. 네. 불필요한 브레이크 포인트들이 하도 많이 있어가지고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요. 메인 함수의 리턴 코드는 정확하게는 00401673이 되겠습니다. 00401673을 제외하고 나머지 브레이크 포인트는 다 제거하겠습니다. 네, 실행하면 00401673 지금 메인 함수가 종료되기 직전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스택의 최상단을 보면 ESP 레지스터가 이곳을 가리키고 있죠. 00401338b라는 값이 남아있네요. 이 값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인 함수가 종료된 이후에 메인 함수를 호출한 지금 메인 함수의 코드죠. 이 메인 함수의 코드를 호출한 CRT 스타트업 함수의 콜 메인 한 코드의 다음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제 되돌아가는 거죠. 00401338b
있죠. 그래서 그 값이 스택의 꼭대기에 있고요. 여기서 F7 하면 이제 비로소 메인 함수는 완벽하게 끝나게 됩니다. 네, 0040138B로 이동을 했네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이 루틴은 CRT 스타트업 함수죠. 메인 함수를 호출한 그 컴파일러 빌더에서 제공한 이제 초기화 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메인 함수뿐만이 아니라 썸 함수 다 마찬가지로 리턴 어드레스 즉 돌아갈 주소, 복귀 주소라는 것들을 스택상에 그 백업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값은 리턴이라는 코드에 의해서 참조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습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한익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수 호출 규약이라는 대주제 안에서 개념과 함수 호출 규약의 종류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호출 규약, 즉 펑션 컬링 컨벤션은 함수를 호출하는 호출자, 즉 콜러와 호출당하는 피호출자, 콜리 간의 규칙들을 의미합니다. 파라미터 전달 방법, 그리고 파라미터 전달 순서, 그리고 파라미터 전달에 사용된 스택 영역의 해제 주체 등이 대표적인 규칙 항목에 속합니다. 함수들은 다양한 주체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호출자와 피호출자 상호 간의 규칙이 없다면 프로그램이 올바르게 동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출자 함수는 파라미터를 스택을 통해 전달했는데 피호출자 함수는 레지스터에서 파라미터를 찾고 있으면 혼란이 오겠죠. 본 강의에서는 이러한 함수 호출 규약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강의입니다. 함수 호출 규약의 개념과 X86 함수 호출 규약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ABI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ABI는 Application Binary Interface의 약어인데요. 바이너리 기반의 프로그램 모듈, 보통은 라이브러리를 의미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의 모듈들이 스택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메모리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 스탠다드화하지 않으면 당연히 프로그램들이 통신을 하거나 프로그램들 모듈 안에 있는 함수들 간에 호출, 피호출이 일어날 때 혼란이 오겠죠. 어쨌든 이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정의한 규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ABI, 즉 Application Binary Interface인데요. 프로세스가 직접 SS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 유형의 크기라던가 레이아웃이나 정렬 방법 등도 사실은 이런 ABI 안쪽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다루는 함수 호출 규약, 즉 펑션 컬링 컨벤션은 이러한 ABI의 일부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텔 아키텍처 32비트 그리고 X86 64비트 아키텍처 또한 함수의 호출자 그리고 피호출자 사이에 규칙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함수 호출 규약, 즉 펑션 컬링 컨벤션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요. 함수를 호출하는 호출자, 즉 콜러, 그리고 호출을 당하는 피호출자, 콜리 간에 혼선이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규칙입니다. 지금은 아직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함수들은요, 다양한 주체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호출자와 피호출자 상호 간의 규칙이 없다면 프로그램이 올바르게 동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호출자 함수가 예를 들어서 파라미터를 스택을 통해서 전달했는데 피호출자 함수가 레지스터에서 파라미터를 찾고 있으면 안 되겠죠. 조금 더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면요. 함수 A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함수 A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동작을 하겠죠. 그리고 함수 A가 동작을 하다가 B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B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이 B라는 함수한테 일을 시킬 때 일반적으로 파라미터를 전달하죠. 그러니까 일을 시킬 때도 어떤 자료를 주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를 통해서 참조를 해서 어떤 자료를 도출해내라. 회사에서도 그런 식으로 일을 전달을 하는 것처럼 함수들도 똑같습니다. 어떤 함수한테 일을 시킬 때는 자료를 주고서 데이터를 주고서 이걸 가지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리고 리턴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고 이게 호출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함수가 호출됐다. 그래서 A라는 함수를 우리 예에서는 콜러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호출자가 되겠죠. 호출자. 그리고 B라는 함수가 피호출자, 즉 콜2 함수가 되겠습니다. 호출자 함수는
혼자서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 한해서 호출자 함수는 피호출자 함수는 많은 경우에 한해서 파라미터를 전달받아야 됩니다. 데이터를 전달받아야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포맷으로 전달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데이터를 전달을 할 때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A 함수가 B 함수 호출하고 데이터 전달했겠지만 메모리 수준에서 로우 레벨이죠. 아키텍처 수준에서는 그냥 전달하겠지가 아닌 거죠. 사실은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함수가 B라는 함수한테 지금 일을 시키는데 파라미터를 3개를 전달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숫자 값을 전달을 해야 돼요. B라는 함수가 일을 하게 되면 B 함수 안에서 파라미터로 전달된 3개의 데이터를 서로 더해서 그 합한 값을 반환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호출자한테. 그럼 이제 A라는 함수가 B라는 함수를 호출을 할 때 파라미터 숫자 값을 3개를 줘야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그럼 이 숫자 값 3개를 어떻게 줄 거냐는 거죠.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숫자 값 3개 주면 되지. 이거잖아요. 근데 A라는 함수가 B라는 함수한테 파라미터를 줄 때 우리 가상주소 공간에 있는 버퍼 메모리 중에 하나인 스택을 통해서 숫자 값을 줄 거냐. 뭐 예를 들어 숫자가 3하고 4하고 5라는 값이 있는데 이 스택이라는 버퍼 메모리를 통해서 B라는 함수한테 데이터를 이 파라미터를 전달할 거냐. 아니면 혹은 아키텍처에는 레지스터라고 부르는 저장소가 있죠. 저장소 레지스터예요. CPU죠. CPU 안에 있는 레지스터라고 부르는 저장소에다가 뭐 3하고 4하고 5 3하고 4하고 5라는 값을 레지스터를 통해서 전달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B라는 함수 입장에서 바라볼게요. 나를 호출한 함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한테 일을 시켰으니까 나는 B라는 함수 입장에서 나는 덧셈을 해줘야지. 전달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 더해서 덧셈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일을 하는 함수이지 않습니까? 이 예제에서는요. 그럼 B라는 함수는 이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올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거죠. B라는 함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레지스터에서 파라미터를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레지스터를 가보는 거죠. 레지스터에 만약에 없어요. 데이터가 없어요. 내가 파라미터로 써야 될 데이터가 없으면 난감한 상황이죠. 근데 A라는 함수는 파라미터를 스택을 통해서 전달을 했어요. 근데 A라는 함수는 스택을 통해서 B라는 함수가 파라미터를 가져가길 바라는데 B라는 함수는 레지스터를 통해 가져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레지스터로 줬더니 B라는 함수는 스택을 통해서 파라미터를 가져오더라. 그래서 덧셈을 하려고 하더라. 이런 것들이 약속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있죠. 우리가 3, 4, 5라는 값을 전달을 해줍니다. 파라미터를. 그래서 3, 4, 5 순서대로 왼쪽부터 오른쪽 우리 사람이 읽는 모양을 봤을 때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3, 4, 5를 전달하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스택을 통해서 파라미터를 전달을 할 때 5, 4, 3 순서로 전달을 할지 아니면 사람이 보는 것처럼 3, 4, 5 순서로 전달할지 이 순서도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그 호출 당하는 함수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쌓여 있지만 어떤 순서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도 혼선이 올 수 있거든요, 당연히. 그리고 마찬가지로 레지스터를 통해서 전달을 할 때 레지스터라는 것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뭐 EAX, EBX, ECX 와 같은 레지스터들이 있을 텐데 이런 레지스터들의 그 A라는 콜러 함수가 마음대로 파라미터 데이터를 순서를 무시하고 전달을 한다면 B라는 함수 입장에서는 내가 도대체 첫 번째 파라미터를 어떤 레지스터를 통해 가져와야 되지? 두 번째 파라미터는 어떤 레지스터를 통해 가져와야 되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즉 레지스터를 통해 전달한다 하더라도 어떤 레지스터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받아들일지 그럼 첫 번째 파라미터는 어떤 레지스터에 있는지 두 번째 파라미터는 어떤 레지스터에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약속인 거죠.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A라는 함수가 B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예를 들어서 파라미터를 전달을 할 때 스택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럼 스택을 통해서 전달했으면 스택에 파라미터들이 쌓여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럼 B라는 함수가 일을 다 했어요. 쭉 일을 다 하고서 마지막에 return이라는 코드를 이용을 해서 이제 코드가 종료가 됩니다. B라는 함수의 루틴이 종료가 되고 A라는 함수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A라는 함수가 B라는 함수한테 일을 시켰었지 않습니까? 자, 이거 3개 더해주세요라고 일을 시켰는데 그때 사용했던 스택 메모리 영역이 있단 말이죠. 이 스택 메모리 영역은 이제 쓸모가 없어졌어요. B라는 함수는 일을 다 했고 그 더한 결과값을 반환했기 때문이죠. 그럼 이 스택 메모리는 해제해주거나 무효화시켜줘야 돼요. 지금 이 3, 4, 5라는 데이터는 의미가 없는 데이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이제 판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스택에 판은 만들어 놨는데 이걸 정리 책임자는 누가 될 것이냐도 또 문제인 거예요. A라는 함수는 자기 할 일을 하기 위해서 B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C라는 함수, D라는 함수도 호출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A라는 함수가 B라는 함수한테 파라미터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스택은 과연 A라는 함수가 일을 시키는 주체가 이걸 끝마무리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 B라는 함수가 파라미터를 받는 공간을 사용했으니 B라는 함수 일을 받은 함수가 이 스택 공간을 스스로 일 끝냈으면 종료해 줄 것이냐 삭제해줄 것이냐. 그래서 A라는 나한테 일을 시킨 함수가 신경 쓰지 않게 해줄 것이냐. 이런 것들도 다 호출 규약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통정리, 즉 정리가 안 돼 있으면요. 호출자와 피호출자 함수 간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함수들을 한 사람이 만든다면 뭐 그냥 마음대로 만들면 되죠. 그렇죠? 어차피 그 한 사람이 로직을 다 설계를 할 테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함수라는 건 다양한 주체에서 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체들이 서로가 호출되는 함수를 만들 수도 있고 호출하는 함수들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교통 규칙을 지키는 것처럼 서로가 자동차가 마음대로 다니면 안 되는 것처럼 함수 호출자 그리고 피호출자 간에도 다양한 약속들이 정의가 돼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의들을 우리는 함수의 호출 규약, 즉 펑션 컬링 컨벤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그 이 함수 호출 규약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들어보시니까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들이죠. 사실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리버스 코드 엔지니어링 강좌를 통해서 이런 함수 호출 규약과 관련된 그 루틴 혹은 코드 일부들을 이미 보셨어요. 근데 그 코드들 자체가 함수 호출 규약의 일환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않고서 그냥 보셨던 거고요. 사실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루틴을 분석을 하실 때, 리버스 코드 엔지니어링을 하실 때, 아, 이건 함수 호출 규약의 일부 코드이구나, 이런 맥락을 가진 코드의 집합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분석을 하시면 훨씬 더 넓은 눈을 가지고 코드를 분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함수 호출 규약의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함수 호출 규약의 범위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매개 변수를 전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매개 변수를 전달하는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스택을 통해 전달할래, 아니면 레지스터를 통해 전달할래, CPU에 있는 저장 공간이죠. 혹은 스택과 레지스터를 합쳐서 전달할래. 이 문제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 전달 방향입니다. 파라미터를 A, B, C 세 개를 전달하는데 함수를 호출할 때 그 왼쪽부터 오른쪽 순서대로 땅땅땅 전달해줄래, 아니면 오른쪽부터 왼쪽 순서대로 전달을 해줄래, 이런 이슈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매개 변수 전달에 사용된 스택 영역의 해제 주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판은 만들어 놨는데 스택 영역의 버퍼에 그걸 누가 이제 판이 끝났으니까 누가 정리할 거냐, 즉 콜러가 할 거냐 아니면 콜리가 할 거냐, 이 문제. 그리고 콜러와 콜리, 즉 피호출자와 호출자 간에 함수가 이제 호출이 됐을 때 보존해 주어야 할 레지스터의 종류도 문제가 있는 거죠. A라는 함수가 B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요, B라는 함수는 자기가 할 일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CPU에 있는 레지스터들을 막 건들게 될 거예요. 즉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EAX 레지스터나 EBX 레지스터, 뭐 예를 들어 ECX 레지스터 같은 많은 그 CPU 안에 있는 아키텍처는 레지스터, 즉 저장 공간들이 있을 텐데, 이 레지스터들은 B라는 함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용을 하겠죠. 뭐 다른 값도 집어넣겠죠. 덧셈 뺄셈을 위해서 EX 레지스터를 기존의 값을 무시하고 오버라이팅, 즉 덮어쓰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뭐 ECX 레지스터를 루프를 수행하기 위해, 포문이나 while문 같은 루핑을 하기 위해 카운터 값을 오버라이팅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B라는 함수가 일을 다 끝내고 A라는 함수로 돌아왔는데, A라는 함수 입장에서는 이제 B가 일을 했으니까 나도 뭐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제 레지스터를 좀 써야지 했는데 레지스터가 다 값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거죠. 당연히 A 함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값을 넣어놨는데 왜 이게 바뀌어 있지? 이런 문제인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교통 정리도 또 필요한 거예요. 레지스터를 만약에 사용할 것이면 어떤 레지스터를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백업을 하거나 보존을 하고 다시 복원해 줘야 할 레지스터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함수를 위해서 호출자 함수가 P호출자를 호출하잖아요. 그때 그 P호출자 함수, 즉 우리 예에서는 B라는 함수가 될 텐데, B라는 함수는 그럼 어떤 레지스터를 보존해주면 되냐, 내가 어떤 레지스터의 형상을 유지해주면 되냐, 혹은 내가 어떤 걸 마음대로 쓰면 되냐, 이런 것도 정해줘야죠. 그렇죠? 이거는 이걸 이제 우리가 콜리 세이브드 레지스터 혹은 콜러 세이브드 레지스터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요. 어쨌든 용어는 둘째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항목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필요하지라고 이해를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텔 아키텍처 32비트 하고요, X86 64비트, 지금 이제 64비트 아키텍처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죠. 하지만 우리는 그 침해 사고 분석 관점에서 봤을 때 악성 코드 혹은 쉘 코드들은요, 아직까지도 32비트 아키텍처로 구현이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둘 다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텔 32비트 아키텍처 그리고 X86 64비트 아키텍처,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아키텍처에서는 함수를 호출할 때 파라미터와 복귀 주소를 주로 스택을 이용을 해서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밉스 아키텍처, 암 같은 우리 보통 인베디드 기기에서 사용하는 아키텍처죠. 이 공유기 같은 것들도 이런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아키텍처에서는 주로 파라미터를 사용을 할 때, 혹은 그 돌아올 주소, 리턴 어드레스를 저장할 때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네, 아키텍처의 특징 중에 하나죠. 저희는 인텔 아키텍처 32비트 그리고 X86 64비트 아키텍처 세상에서 주로 일들을 하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호출 규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려볼까 합니다. 인텔 32비트 아키텍처에서는 호출 규약이 그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CDCL, STD 콜, FAST 콜,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그 언급이 되고 사용이 됩니다. CDCL은 C Declare Calling Convention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STD 콜이 스탠다드 컬링 컨벤션인데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윈도우의 API들은 거의 대부분 스탠다드 컬링 컨벤션, STD 컬링 컨벤션으로 선언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패스트 컬링 컨벤션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매개 변수의 전달 방향은요, CDCL, STD 콜 그리고 패스트 콜 셋 다 우측에서 왼쪽으로 right to left 방향으로 전달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A라는 함수가 있는데 B라는 함수한테 파라미터를 전달해야 됩니다. B라는 함수는 파라미터를 3개를 전달받아야 돼요. 1번, 2번, 3번 3개 파라미터인데 스택에다가 전달을 해줄 때 A라는 함수가 B라는 함수한테 자 이제 너 일 해줘, 3개를 더 해줘, 내가 파라미터 전달해줄 때 할 때 A라는 함수는 스택에 가장 먼저 3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2를 넣어주고 1을 넣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부터 넣어주고 2부터 넣어주고 1부터 넣어주는 건 파라미터의 그 전달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반대로
그 반대로 1부터 넣어주고 그리고 2부터 넣어주고 3부터 넣어준다. 그럼 이건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달하는 거죠. 레프트 투 라이트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은 이제 매개 변수 전달 방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매개 변수 전달에 사용하는 레지스터가 CDCL, STD 콜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택을 통해서 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패스트콜의 경우에는 레지스터인 ECX, EDX 두 개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패스트콜을 사용하는 함수가 있는데 파라미터를 두 개를 넘어서 3개 이상을 사용하면 다른 그 세 번째 이상의 파라미터는 스택을 또 통해서 전달합니다. 즉 레지스터와 스택을 혼합해서 쓰는 거죠. 파라미터의 개수에 따라. 그리고 스택의 해제 주체의 경우에는 호출자, 피호출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CDCL로 정의된 함수의 경우에는 호출자가 스택을 해제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스탠다드 컬링 컨벤션, 패스트 컬링 컨벤션은 그 피호출자 즉 콜리가 스택을 해제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X86 64비트죠. 64비트 아키텍처에서는 두 개의 컬링 컨벤션이 사용이 되는데요.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두 개인데 마이크로소프트 X64 컬링 컨벤션 그리고 시스템 V, AMD 64 ABI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호출 규약을 보면 똑같이 파라미터를 전달할 때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달을 하고요. 순서는. 그리고 매개 변수 전달에 사용하는 레지스터들은 되게 많이 있죠. 일단 64비트 아키텍처 넘으면서 레지스터의 개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레지스터를 통해 파라미터를 전달하려는 설계가 엿보이는데요. 이건 당연한 거죠. 레지스터가 많이 있다면 당연히 레지스터를 통해 전달하는 게 맞습니다. 속도 차이에서 많이 그 격차가 있는 거죠. CPU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CPU 입장에서는 파라미터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게 메모리에 있어요. 그럼 메모리에 있다는 건 램에 있는 건데 그 램까지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메인보드 상에서. 근데 만약에 레지스터에 있다. 그러니까 CPU의 몸속에 있는 부품 안에 저장 공간 안에 있다. 이러면 가져오는 속도가 당연히 훨씬 빠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스택 영역의 해제 주체는 지금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 X64 컬링 컨벤션과 시스템 V, AMD 64 ABI의 경우에는 호출자가 스택을 해제해 주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함수 호출 규약은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수업에서 다루는 건 빈번하게 사용하는 호출 규약을 설명드린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호출 규약을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검색을 하셔서 위키 같은 곳을 확인하시면 더 많은 디테일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함수 호출 규약에 대한 건데요. 함수 호출 규약이 왜 필요하냐? 이제 이것부터 정확히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함수 호출자 즉 콜러와 함수 피호출자 즉 콜리가 호출을 하고 호출을 당함에 있어서 파라미터를 전달하고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순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파라미터를 전달을 어디다 할 것인지 그리고 파라미터를 예를 들어 스택을 통해 전달했다면 그 스택은 누가 정리할 것인지 등과 관련된 정리가 필요한데요. 이런 정리를 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호출하고 피호출 되면 당연히 프로그램은 올바르게 돌아가지 않고 혼선이 빚어질 것이며 당연히 오류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함수 호출 규약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함수 호출 규약은 주로 매개 변수 전달 방법, 매개 변수 전달 방향, 매개 변수 전달에 사용된 스택 영역 해제 주체 그리고 피호출자와 호출자 함수를 위해 보존해 주어야 할 레지스터의 종류, 즉 콜리 세이브드 레지스터, 콜러 세이브드 레지스터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호출 규약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인텔 아키텍처 32비트에서는 CDCL, STD 콜, 패스트 콜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인텔 아키텍처 말고 X86 64비트 아키텍처는 마이크로소프트 X64 호출 규약과 시스템 V, AMD 64 ABI 호출 규약이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더 많은 호출 규약이 있으나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만 지금 정리해드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본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한익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수 호출 규약이라는 대주제에서 IA32, 즉 인텔 아키텍처 32비트의 호출 규약 유형별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32비트 아키텍처의 호출 규약에서는 매개 변수를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매개 변수 전달을 위해 어떤 레지스터를 사용해야 하는지, 매개 변수 전달에 사용된 스택 영역은 누가 정리하는지, 리턴 값은 어떻게 전달하는지 등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러한 규약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함수 호출이 발생하면 프로그램이 일관된 형태로 동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함수 호출 규약을 이해하게 되면 리버스 코드 엔지니어링을 하실 때 코드의 맥락을 해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맥락에 대한 잘못된 해석률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인텔 아키텍트 32비트 호출 규약들인 CDCL, STD콜, 그리고 패스트콜이 어떠한 관점에서 차이점을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강의 내용은 함수 호출 규약의 개념과 유형별 특징입니다. 다른 강좌에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본 강좌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인텔 32비트 아키텍처의 호출 규약인 CDCL, STD콜, 패스트콜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인텔 32비트 아키텍처의 함수 매개 변수 전달하는 방법인데요. 그 인텔 32비트 아키텍처에서 함수의 매개 변수를 전달할 때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사용이 됩니다. 스택을 이용하는 방식, 그리고 레지스터를 이용하는 방식, 그리고 스택과 레지스터를 혼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CDCL하고 STD콜 두 가지가 그 모두 스택을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전달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함수가 있고 그리고 B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A라는 함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코드들을 호출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중간에 B라는 함수의 도움이 필요해서 콜하고 B라는 콜 B라는 코드가 그 동작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콜 B 할 때 B라는 함수한테 일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B라는 함수는 세 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한 거죠. 뭐 예를 들자면 B라는 함수가 하는 일은 파라미터 1번과 파라미터 2번과 그리고 파라미터 3번 세 개를 다 더해서 반환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반환. 네, 그러니까 자기를 호출한 호출자한테 다 더했으니까 더한 결과는 이겁니다 하고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 일을 하는 함수가 B라는 함수입니다. 이때 A라는 함수가 B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제 B라는 함수한테 파라미터를 전달해줘야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방식은 스택을 이용하는 방식, 레지스터를 이용하는 방식, 그리고 스택과 레지스터를 혼합하는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때 CDCL과 STD콜 두 컬링 컨벤션은요 모두 스택을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지스터에는 우리 CPU 안에는 레지스터라고 부르는 작은 저장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네, 그 레지스터는 종류가 굉장히 많죠. 수십 개 이상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레지스터마다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요. 그 레지스터의 일부에 이제 파라미터를 넣어놓고 그리고 B라는 함수는 P호출자 함수죠. P호출자 함수는 그 레지스터를 참조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CDCL과 STD콜의 경우에는 스택이라고 부르는 가상 주소 공간상의 메모리, 버퍼 메모리죠. 버퍼 메모리에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전달을 스택에다가 하고 그리고 이런 개념이죠. 우리가 함수의 호출 규약이라는 걸 선언하는 부분은요. 그 함수를 정의할 때 그 함수의 맨 앞에 이제 프리픽스 형태로 정의를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B라는 함수가 있는데 B라는 함수는 STD콜을 씁니다. 그럼 이제 B라는 함수 앞에 이제 STD콜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예를 들어서요. 윈도우 API의 경우에는 이제 B라는 함수 앞에 STD콜이라는 이 문자열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나는 스탠다드 컬링 컨벤션 규약에 따릅니다. 즉 나한테는 파라미터를 전달할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달하고요. 그리고 그 스택 영역은 내가 정리합니다. 예, 내가 일한 건 내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를 들어서 파라미터를 받을 때 스택을 통해서 받습니다. 나는 레지스터를 보지 않고 스택을 통해서 받음으로 꼭 스택을 통해서 파라미터를 전달해 줘야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B라는 함수 즉 스탠다드 컬링 컨벤션을 사용을 하는 B라는 함수를 호출을 할 때 A라는 함수는 반드시 파라미터를 어디에 전달해 줘야 하냐면 스택에 전달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스택에 전달을 해줄 때 뭐 숫자가 예를 들어서 3개가 전달이 돼야 된다. 뭐 1, 2, 3이다. 1이라는 값과 2라는 값과 3이라는 값을 전달을 해줘야 된다. 파라미터를 이렇게 되면 이 3개 파라미터를 이제 스택을 통해서 push라는 명령으로 전달을 하는 거죠. 뭐 push 1, push 2, push 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스택에 하나 둘씩 쌓아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이제 스택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함수 매개 변수 전달 순서인데요. 이 함수 매개 변수 전달이라는 게 사실 전달 파라미터가 호출되는 콜리가 그 파라미터 개수가 한 개면 전달 순서라는 게 의미가 없죠. 1번, 2번, 3번, 3번, 2번, 1번, 뭐 2번, 1번, 3번 이런 개념이 없죠. 하나니까. 근데 파라미터가 지금 제 예제와 같이 뭐 3개, 4개, 5개일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파라미터를 전달을 할 때 그 스택에 어떤 순서대로 넣어주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파라미터를 참조해서 일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어디인지를 모르잖아요. B라는 함수는요. 그냥 첫 번째 파라미터는 스택에 어디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지 주는 쪽에서 첫 번째는 이거야 저거야라는 걸 그 사실은 전달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B라는 함수가 어떤 순서대로 그 파라미터를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해야 호출자 함수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스탠다드 컬링 컨벤션과 그리고 CDCL 두 개 다 그 레프트 모스트 투 라이트 모스트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즉 오른쪽에서 그 왼쪽 순서대로 전달을 하는 거죠. 뭐 이런 개념입니다. 파라미터를 전달을 할 때 그 스탠다드 컬링 컨벤션 혹은 CDCL 컬링 컨벤션을 사용하는 함수를 호출을 한다면 이제 그 호출자인 A 함수, 저희 예제에서의 A 함수는 처음에
3을 먼저 넣어주고요. 스택에 3이라는 값을 넣어주고 푸시 한 다음에 3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푸시 2 그리고 푸시 1 이 순서대로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 일을 하게 될 B라는 함수 입장에서도 아 지금 이 위치에 첫 번째 함수가 있겠구나. 아 이 위치에 두 번째 함수가 있겠구나. 아 이 위치에 세 번째 함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이 순서가 그 잘못되면 혼선이 일어나면 그 B라는 함수는 첫 번째 파라미터를 가지러 갔는데 세 번째 파라미터를 가져오게 되는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함수 호출 규약이 필요하다는 걸 계속 제가 지금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텔 32비트 아키텍처의 함수 매개 변수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코드인데요. 그 스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푸시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푸시라는 명령어를 보셨을 때요. 코드를 우리가 분석하지 않습니까? 뭐 악성 코드를 분석할 수도 있고요. 뭐 취약점 분석을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분석할 수도 있겠는데 이때 그 푸시라는 명령어를 발견했어요. 푸시라는 명령어를 발견했으면 우리가 푸시라는 명령어를 딱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푸시가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푸시라는 명령어는 그 일반적으로 인텔 32비트 아키텍처에서는 한 두세 가지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첫 번째는 지역 변수 공간 확보에 사용이 되고요. 지역 변수 공간 확보를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금까지의 정보로는 ESP 레지스터를 빼기를 해서 ESP 레지스터를 위로 솟구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그 지역 변수 공간을 확보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순서인데 그 코드인데 푸시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변수 공간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작아요. 예를 들어서 4바이트 이하입니다. 그렇게 되면 푸시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도 사실은 ESP라는 레지스터가 한 칸 위로 올라가거든요. 개념상. 그렇게 되면 지역 변수 공간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푸시라는 명령어가 사용이 되면서 지역 변수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이 악성 코드를 분석하실 때 취약점 분석을 하실 때 푸시 명령어가 보여요. 그러면 이거 지역 변수 공간 확보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즉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푸시 명령어의 이제 두 번째 목적은요. 파라미터 전달이 되겠습니다. 파라미터 전달은 지금 제가 컬링 컨벤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뭐 파라미터가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는데 그럼 이제 콜이라는 코드가 가까이 있어요.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푸시 용도일 경우에는 푸시가 끝난 이후에 거의 가까운 지점에서 콜이라는 코드가 보통 보입니다. 그래서 푸시 3, 푸시 2, 푸시 1 뭐 이렇게 값은 뭐 달라질 수 있겠죠. 다른 케이스에서는. 근데 푸시 뭐 이런 식으로 나온 다음에 머지않아서 바로 콜이라는 코드가 호출이 된다면 여러분은 이때 사용된 푸시라는 명령어는 함수가 호출되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전달하고 있는 거구나. 지금 푸시되는 이 데이터들은 즉 스택에 쌓일 데이터들은 파라미터 값이겠네. 해당 함수에 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푸시라는 명령어의 목적은요. 백업입니다. 레지스터에 대한 백업. 레지스터를 사용할 일이 있단 말이죠. 그 컬리 세이브드 레지스터, 컬러 세이브드 레지스터라는 이제 개념이 뒤에서 등장할 텐데 그 이때 푸시라는 명령을 사용을 해서 미리 백업을 해놓고 실컷 사용한 다음에 나중에 팝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복귀시키는 겁니다. 어떤 함수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함수가 막 일을 하는데 뭐 B라는 함수일 수도 있고 A라는 함수도 있고 C라는 함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함수의 초반부에 여러분이 막 분석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함수 초반부에 푸시라는 명령어가 몇 개 발견이 돼요. 푸시 하면서 뭐 EDX 아니면 뭐 ECX 이런 명령어가 함수 초반부에 발견이 됐어요. 명령어들이. 근데 주위에는 콜하는 코드가 보이잖아요. 즉 함수 호출 코드가 보이잖아요. 그럼 파라미터는 아닌 거죠. 그리고 지역 변수 공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푸시가 동시에 여러 개 나온다는 건 그 무브라는 코드를 통해서 지역 변수 공간을 확보를 하지 푸시를 통해서 지역 변수 공간을 여러 그 이제 바이트가 예를 들어서 지역 변수의 사이즈가 뭐 8바이트 이상이다. 이런 경우에는 푸시라는 명령을 사용하지 않죠. 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지역 변수 공간 확보도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백업이겠구나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함수가 그 푸시 명령어를 연속으로 사용하면서 스택 영역에다 파라미터가 아니라 데이터를 백업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한 이후에는 마지막에는 백업된 그 데이터를 복원을 해야 할 텐데요. 이때 팝이라는 명령을 사용을 합니다. 푸시의 반대 오퍼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택에 백업된 ECX 레지스터를 다시 복원시키는 거죠. 그리고 EDX 레지스터도 다시 팝 명령을 통해 복원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함수가 종료하는 이제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앞에 호출한 함수 입장에서는 콜러 함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사용하던 값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이제 다시 그 레지스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손상됐다, 그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푸시 얘기하다가 이제 그 다른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함수 호출 규약에서 또 우리가 기억해둬야 할 것은 함수의 리턴 값 전달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함수의 리턴 값이 뭔지는 여러분들께서 그 저하고 다른 강좌를 통해서 리턴 어드레스라는 개념을 배우셨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리턴 어드레스 기억하시죠? 그 리턴 어드레스는요. 호출된 함수가 돌아갈 호출 함수죠. 콜러 함수의 위치를 얘기를 합니다. 즉 돌아갈 주소를 얘기를 하는데 그 리턴 어드레스를 이제 보관하는 방법도 역시나 다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제가 주로 설명을 드릴 내용은 리턴 어드레스도 있는데 리턴의 값 전달하는 겁니다. 리턴의 값. 리턴 어드레스는 이제 그 스택을 통해서 그 남겨지고 그리고 P 호출자가 스택을 통해서 참조해서 이제 가는 주소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리턴 값 자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리턴 값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어떤 함수가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리턴하는 값이 있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예제에서는 1하고 2하고 3이라는 값이 있는데요. 1하고 2하고 3이라는 값이 B 함수가 전달받은 파라미터 값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값을 파라미터로 전달받아서 다 더했어요. 그럼 그 더한 값은요, 다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6이 되는 거겠죠. 그럼 6이라는 값이 B라는 함수가 도출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자, A 함수님, 콜러 함수님, 나는 다 더했더니 6이 나왔습니다. 자, 6 드릴게요. 이건데요. 그럼 이 그 리턴 값이잖아요. 리턴 값, 그 반환 값인데 이 값은 어디에 이제 저장을 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스택에다가 저장을 해서 줄까요? 아니면 레지터에 저장해서 줄까요?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보통은 인텔 32비트 아키텍처에서는요, 이렇게 그 함수가 일한 다음에 그 결과값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값은 보통은 EAX라고 부르는 레지스터에 저장을 합니다. CPU 안에 있는 EAX 레지스터가 있죠. 그 레지스터에다가 직접 저장을 합니다. 네, 일을 다 했으면요. 그럼 이제 EX 레지스터에 저장이 돼 있으므로 A라는 함수, 즉 콜러 함수 입장에서는 얘한테 일을 시켰으니까 그 이제 그 보고서죠, 결과물을 갖다 써야 되겠다, 더한 값을 써야 되겠다라고 할 때 어디로 가냐면 EX 레지스터에 가서 그 값을 가져옵니다. 이것도 약속이죠. 그러니까 호출자하고 피호출자 간에 상호가 약속이 돼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일을 시킬게. 너는 그 보고서를, 즉 일한 결과값을 내 책상 어디에다 올려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EX 레지스터에다가 네가 일하는 값을 넣어놔. 나는 네가 그 도출한 결과값을 EX 레지스터에서 가져갈게.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이게 리턴 값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리턴 값의 사이즈가 만약에 커요. 8바이트보다 작고 4바이트보다 커요. 뭐 6바이트나 7바이트다. 뭐 8바이트다. 이런 경우에는 EX 레지스터 하나 가지고는 그 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개의 레지스터를 같이 씁니다. 우리 32비트 아키텍처를 생각해 보면요, 레지스터 하나의 최대 사이즈는 4바이트지 않습니까? 64비트 아키텍처에서는 8바이트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4바이트보다 큰 데이터를 만약에 반환해야 되면 EX 레지스터 하나 가지고는 당연히 소화가 안 되죠. 그래서 보통은 EDX 레지스터까지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EDX 레지스터는 그 상위 4바이트, 즉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EX 레지스터를 다 꽉 채우고 밑에부터 값을, 그런 다음에 그 부족한 부분을 이제 EDX 레지스터에다가 채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값의 하위 4바이트는 EX에, 상위 나머지 바이트는 EDX에 채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예제 코드를 잠깐 살펴보면요, 이제 콜리 쪽의 코드인데요, 콜리 쪽에서 일을 다 하고 이제 그 반환하기 직전입니다. 반환하기 직전인데 리턴하기 직전에 어떤 데이터를 EX 레지스터에다가 넣죠. EX 레지스터에다가 넣는데, 우리가 이런 코드를 보면 보통 EX에다가 뭔가를 넣나 보다, 또 뭘 하나?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제 함수가 끝나가니까 그 호출자 함수, 나를 호출한 함수가 그 값을 봐야 하니 EX 레지스터에다가 넣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EX 레지스터에다가 지금 그 리턴 값이죠, 반환 값, 호출자에게 전달할 반환 값을 그 넣어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콜러 함수 입장에서 볼까요? 콜러 함수 입장에서는 내가 일을 시켰으니까 이제 그 값을 받아서 사용해야지 하는 거죠. 그래서 콜러 함수 쪽을 가보면요, 함수를 호출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함수를 401000 함수를 호출한 건데, 이게 콜2 함수를 호출한 겁니다. 그다음에 일을 시켰는데 그 값은 EX에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EX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이제 쓰는 거죠, 다른 용도로. 그래서 이 그 콜러 함수 입장에서 push EX라고 이제 그 코드를 사용하는 이 케이스는 앞서서 호출했던 어떤 함수의 결과값이 EX에 있겠고, 그리고 그건 이제 내가 써야 되겠다라는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레지스터의 관리 주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콜리 세이브드 레지스터, 콜러 세이브드 레지스터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제가 앞서서도 그 콜러하고 콜리 함수 간에는요, 보존해줘야 할 레지스터 종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즉 레지스터의 관리 주체와 관련된 이제 문제인데요, 콜러가 있고 콜리가 있어요. 이 개념은 계속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콜러 세이브드 콜러하고 콜리 두 레지스터가 서로가 그 모든 레지스터를 보존하고 그리고 백업해줘야 될 의무는 없고요. 사실은 콜러가 보존해줘야 할 레지스터의 종류와 콜리가 보존해줘야 할 레지스터의 종류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우리는 콜러 세이브드 레지스터 혹은 콜리 세이브드 레지스터 이렇게 부르는데요, 콜러 세이브드 레지스터는 호출자, 즉 콜러가 관리 책임을 가지는 레지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피호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레지스터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A라는 함수하고 B라는 함수가 이제 호출자, 피호출자 관계인데요, 저희 예제에서는 그 피호출자가 예를 들어서 A가 B를 호출을 했어요. 이때 B라는 함수는 내가 레지스터를 자유롭게 써도 되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 EX 레지스터, ECX 레지스터, 그리고 EDX 레지스터의 세 개에 한해서는요, P 호출자, 즉 우리 예제에서는 B 함수는 그냥 자유롭게 사용을 해도 됩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백업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요. 뭐 난 모르겠어, 그냥 내가 마음대로 쓸래, 뭐 알아서 콜러가 백업해놨겠지, 이거예요. 그래서 B라는 함수는 EX, ECX, EDX 레지스터를 아주 자유롭게 수정을 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씁니다. 이게 이제 콜러 세이브드 레지스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EX, ECX, ECX 레지스터가 그 실제로 이제 콜리 세이브드 콜리에 의해서 피호출자인 B라는 함수에 의해서
조작이 됐다, 이 조작이 될 것이다라는 걸 호출자 즉 A 함수는 그걸 생각을 하고서 이제 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A 함수는 백업을 해놔야 됩니다. EX, ECX, EDX 레지스터에 한해서는 그 A 함수가 B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백업을 해줘야 돼요. 백업을 하지 않으면 조작이 된 상태로 오겠죠. 호출한 이후에. 그럼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일을 못하죠. 이게 콜 러세이브드 레지스터입니다. 콜러가 보존할 의무가 있는 레지스터예요. 네. 그리고 콜 리세이브드 레지스터는 P 호출자가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 레지스터입니다. 그러니까 P 호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레지스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레지스터는 EBX, ESI, EDI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EBX, ESI, EDI 레지스터에 한해서는 P 호출자 함수는 즉 B 함수는 무조건 백업을 해놔야 돼요. 만약에 자기가 EBX, ESI, EDI를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EBX, ESI, EDI 레지스터를 내가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push 뭐 이런 명령어를 통해서 스택에 백업하고 마지막에 이제 pop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 레지스터의 그 값을 복원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죠. A라는 함수 즉 콜러 함수는 뭐 EBX, ESI, EDI는 내가 백업 하지 말아야지. 뭐 어차피 내가 지금 일 시키는 애가 알아서 뭐 자기가 사용하고 돌려놓을 텐데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콜 리세이브드 즉 P 호출자가 관리 책임을 가지는 레지스터라고 해서 콜 리세이브드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네, 이 개념이 좀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함수 호출 규약 인텔 32비트 아키텍처 함수 호출 규약인 규약들을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CDCL, STD콜, 패스트콜 다 이름이 이제 다른 거죠. 사실 내부를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정리를 해보면요. CDCL, STD콜, 뭐 패스트콜 다 그냥 매개 변수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줄래,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로 줄래, 혹은 뭐 레지스터로 줄래, 아니면 스택으로 줄래, 아니면 스택하고 레지스터 포함시켜서 줄래, 혹은 레지스터로 줄 거면 어떤 걸 사용을 할래, 아니면 스택 영역을 이제 해제할 건데 파라미터로 줄 때 누가 정리할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정의가 서로 조금씩 다른 거예요. 이게 호출 규약마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서로 구분해서 부르는 거고요. 사실상 여러분이 그 매개 변수를 왜 전달하는지, 전달할 때 왜 순서가 필요한지, 어디에 전달해야 되는지, 누가 정리를 해야 되는지, 누가 보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백그라운드죠. 그 이유를 이해하시게 되면 함수 호출 규약이라는 것은 뭐 다른 것이 또 나온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공부를 하시는데 그 크게 거부감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인텔 32비트 아키텍처의 호출 규약 유형에 따른 설명에서 드리고 싶은 그 메시지이고요. 이 정도 설명이면 그래도 여러분이 감은 어느 정도 잡으셨을 거라고 보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한익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수 호출 규약이라는 대주제에서 인텔 아키텍처 32비트의 호출 규약 유형별 특징 분석 실습이라는 소주제로 실습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인텔 32비트 아키텍처의 호출 규약인 CDCL, STD콜, 패스트콜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디버깅을 통해 실습을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각 호출 규약으로 정의된 함수가 동작하는 예제 실행 파일을 디스어셈블러, 아이다나 기드라 같은 도구를 사용할 텐데요.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코드를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디버거를 이용해서 내용을 실제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강의 제목은 인텔 32비트 아키텍처의 호출 규약 유형별 특징 분석 실습입니다. 우선 함수 호출 규약 이해를 위해서 사전에 준비된 예제 소스코드 파일을 편집기를 통해서 로드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은 관련된 내용을 실습해 볼 수 있는 가상 머신입니다. C 드라이브에 랩이라는 폴더 이하에 컬링 컨벤션 관련된 실습을 할 수 있는 폴더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소스 코드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내부에 미리 설치되어 있는 편집기를 활용하겠습니다. 네, 같이 분석해 볼 소스 코드 예제의 이름은 컬링 컨벤션.c입니다. 코드 자체는 간단합니다. sum이라는 함수가 3개가 호출이 되도록 메인 함수를 코딩을 했고요. 메인 함수에서는 지역 변수인 그 정수형 변수인데요. 5라는 값을 A에 넣고 그리고 7이라는 값도 B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printf 함수를 3번 호출을 하는데요. 이 함수는 각각의 컬링 컨벤션으로 정의가 된 함수들의 5하고 7을 전달을 하고 그 합한 값을 반환하도록 해주는, 그리고 그걸 출력해주는 함수입니다. 그 cdcl 언더바 썸이라는 함수와 std 콜 언더바 썸이라는 함수, fast 콜 언더바 썸이라는 세 개의 함수는 동일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함수에 정의된 코드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그 return이라는 코드가 바로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파라미터로 전달된 a와 b 값이 더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값이 return 되겠죠. 당연히 5하고 7을 더하기 때문에 12라는 값이 반환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스탠다드 콜 썸 그리고 fast 콜 썸 함수 역시 모두 동일한 일을 합니다. 다만 각 함수들의 호출 규약만 서로 다르게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만 놓고 보면 12라는 5 더하기 7은 12라는 동일한 값을 도출하게 될 것입니다. 자, 실행을 해 볼까요? 네, 5 더하기 7은 12. 동일하게 3개가 이제 나오는데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그 동일한 코드가 실행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분석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다르죠. 로우 레벨에서는 분명히 다른 동작 방식을 보일 텐데 그 관련된 내용을 분석을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아이다를 이용을 해서 메인 함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 위치는 00401040입니다. 아이다를 실행하고요. 그리고 해당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기존에 제가 만들어 놓은 아이다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로드 하셔도 됩니다. 네, 로드 했습니다. 00401040이라는 이 가상 주소가 메인 함수의 시작 위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화면이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고 메인 함수를 찾기 어렵다, 그럼 그 단축키 G를 입력하시고 00401040이라고 입력하시게 되면 메인 함수의 시작 위치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 메인 함수를 보면요. 코드가 쭉 있는데 우리가 다른 강의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반영을 해보면 여기 있는 모든 코드들이 그렇게 어려운 코드들이 없습니다. 스택 프레임을 선언하는 코드, 그리고 지역 변수를 선언하는 코드, 지역 변수 공간을 확보하는 코드가 되겠죠. 8바이트이죠. 4바이트 정수형 변수 2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7하고 5라는 지역 변수를 초기화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 변수 값들을 EX 레지스터와 ECX 레지스터에 대입합니다. 푸시 명령어를 통해서, 푸시 명령어가 등장하죠. 네, 푸시 명령어를 통해서 cdcl 언더바 썸이라는 함수에게 파라미터 2개를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컬링 컨벤션 관점에서의 코드인데요. cdcl의 경우에는 함수 호출 규약에 따라서 그 파라미터를 선언을 할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달을 해주죠. 그래서 cdcl은 그 파라미터를 2개를 전달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첫 번째로 푸시를 해준 파라미터를 보면 7입니다. 7. 그리고 두 번째로 푸시를 해준 파라미터를 보면 5입니다. 네, 그래서 7 푸시하고 그 다음에 5 푸시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언더바 cdcl 함수에게 언더바 cdcl 언더바 썸 함수에게 이렇게 전달한 거죠. 일단은 5 그리고 5 먼저 전달하고 이제 7 전달한 건데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그 푸시를 했을 때는 7 먼저 푸시를 한 거죠. 코드를 봤을 때는요. 그리고 5 푸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선 첫 번째 파라미터는 5고 두 번째 파라미터는 7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입력하는 순서는 7부터 스택에 푸시를 하고 그리고 5 그 다음에 푸시를 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printf 함수를 통해서 이 결과를 호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std 콜 부분 보이시죠? std 콜 부분은 푸시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ECX, EDX 레지스터를 통해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cdcl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7 먼저 푸시하고 그 다음 5 먼저 푸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언더바 std 콜. 네, 그리고 그 다음을 볼까요? printf 함수가 호출이 되죠. 네, 당연히 std 콜 함수가 호출이 된 이후에 그 결과값이 EX 레지스터에 반환이 됐고 그리고 그 결과를 printf가 사용합니다. 다음은 fast 콜입니다. 네, fast 콜은 마찬가지로 이 sum 함수가 호출이 되고 그 반환값이 이제 더해진 파라미터 2개가 더해진 값이 될 텐데요. 이제 재밌는 부분이 있죠. 기존에 std 콜과 다른 점이 보이죠. fast 콜을 호출하기 전에 EDX 레지스터와 ECX 레지스터한테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 변수인 EBP var4, 이게 사실은 EBP-4죠. EBP-4 공간에는 7이라는 값이 들어있죠. 그래서 7이라는 값을 EDX에 넣고 그리고 5라는 값이 들어있는 지역 변수 공간에 있는 값을 ECX 레지스터에 넣습니다. 즉 ECX 레지스터는 5가 들어가고요. EDX 레지스터는 7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별도의 푸시 코드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함수 호출이 발생하죠. 이런 점이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부분에서 좀 다르죠. 패스트 콜이 차이점이 있다면 스탠다드 콜과 이제 cdcl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파라미터를 전달할 때 레지스터를 쓴다는 점이었었죠. 네, 그 점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cdcl 언더바 썸 함수의 스택 정리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cdcl의 경우에는 스택을 정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때문에 호출자인 메인 함수가 스택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cdcl 함수를 들어가 보면 특별한 코드는 없죠. 파라미터를 가져와서 add 코드를 통해서 더합니다. 네, 그리고 ex 레지스터의 결과값이 있죠. 저희
함수 호출 규약에서 EX 레지스터가 그 반환 값이죠. 리턴 값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설명을 들은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다른 강좌에서요. 그래서 EX 레지스터에는 더한 값 5하고 7을 더한 값인 13이 저장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13이라는 값, EX에 담겨 있는 이 13이라는 값이 이후에 printf 함수에 의해서 사용이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것이 메인 함수는 push ex, push ecx 명령어를 통해서 cdecl 언더바 sum이라는 cdecl 컬링 컨벤션을 사용하는 이 함수에게 파라미터를 이제 전달을 했고요. 이 스택을 결국에는 4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용한 스택 영역을 호출된 sum 함수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메인 함수 쪽이죠. 메인 함수 쪽에서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dd 명령어가 더한다라고 해석한다기보다는 올라가 있는 ESP 레지스터를 밑으로 떨어뜨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푸시 명령어가 2번 사용이 되면서 파라미터가 스택에 2번 적재가 됐겠죠. 4바이트 4바이트. 근데 그 영역은 이제 쓸모가 없어졌으니 ESP 레지스터가 이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8바이트만큼을 내려서 기존의 파라미터에 사용했던 스택 영역을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이제 더미 데이터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add 명령어는 스택을 정리하는 코드 이렇게 해석하시면 조금 더 그 의역하시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택 정리의 주체는 이 경우에는 호출자가 되겠죠. 콜러. CDCL을 사용하는 함수를 사용할 때는 메인 함수가 사용자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메인 함수가 이걸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탠다드 콜 부분을 한번 볼까요? 스탠다드 콜의 경우에는 파라미터 전달에 사용한 스택 영역을 호출 P 호출자인 sum 함수가 정리하고요. 그리고 호출자의 메인 함수는 정리하지 않습니다. CDCL과 좀 모양이 다르죠. CDCL의 경우에는 함수 호출이 끝난 이후에 sum 함수 호출이 끝난 이후에 메인 함수가 뒤처리를 해주는 코드가 보이는데 스탠다드 콜 함수 그 콜링 컨벤션을 쓰는 그 경우에는 뒤에 add 코드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add 코드가 보이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스택을 누가 정리하냐? 네, sum 함수 즉 콜리가 정리를 하죠. 스탠다드 컬링 컨벤션 특성상.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하냐? 어떤 코드로 정리를 하냐? 들어가 보면 return이라는 코드가 마지막에 있는데 8이라는 그 값이 오퍼랜드로 등장을 합니다. 기존에는 CDCL의 경우에는 리턴 코드만 등장했죠, 그렇죠? 근데 스탠다드 콜의 경우에는 리턴 코드 옆에 8이라는 값이 등장하죠. 예, 이 그 8이라는 값은 add ESP, 8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코드랑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add라는 명령어를 추가로 쓰지 않고 그냥 return이라는 명령어 옆에 오퍼랜드로 8을 쓰게 되면 똑같이 이제 원래 콜러 쪽으로 메인 함수 쪽으로 점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택이 알아서 리턴 코드에 의해서 이제 정리가 자동으로 되는 거죠. 지금 결국에는 스택을 정리하는 코드는 P 호출자 즉 콜리 쪽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패스트 콜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리턴 코드 옆에 아무런 숫자도 없죠, 오퍼랜드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메인 함수 쪽에서도 뭐 add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스택을 정리하는 코드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레지스터에다가 그 값을 넣어줬기 때문에 스택을 정리한다는 정리할 이유가 없죠. 그런 개념도 없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죠. 자, 지금 제가 코드를 그 함수 호출 규약에 따라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네, 보시다시피 약간씩의 차이점은 이제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런 코드를 보실 때 중요한 건 의역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리버스 코드 엔지니어링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싶은 건 어떤 코드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코드 블록의 컨텍스트 즉 맥락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코드 하나의 직역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메인 함수는 스택 프레임을 빌드하고 지역 변수를 위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지역 변수를 세팅하고 A랑 B라는 지역 변수였었죠. 그리고 sum 함수 CDCL sum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스택 영역에다가 파라미터를 전달을 하고 그리고 sum 함수가 호출된 이후에 스택 영역에 있는 파라미터를 정리하고 그리고 printf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파라미터를 3개 전달하고 그리고 printf 함수가 종료된 이후에 printf 함수에게 전달한 파라미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포맷스트링이라든가 그 외의 값들을 사용한 스택 영역을 마찬가지로 메인 함수가 정리하고 그리고 스탠다드 콜도 마찬가지로 스택 영역에 파라미터를 전달하고 그리고 스탠다드 콜이 이제 스택 영역을 정리해줬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또 printf 함수를 위해서 파라미터 3개를 전달하고 그리고 printf가 사용한 파라미터 영역을 정리하고 그리고 fast call 언더바 sum이라는 함수가 사용할 파라미터를 레지스터 ECX, EDX를 통해 전달한다. 그리고 해당 함수가 이를 끝내면 EX 레지스터에 마찬가지로 그 더한 값이 들어있을 테니까 EX 레지스터를 포함해서 포맷스트링 문자를 포함해서 printf 함수를 호출하고 그리고 printf 함수가 사용한 스택 영역을 정리해주고 그리고 EX 레지스터를 초기화합니다. 메인 함수가 이제 그 메인 함수를 호출한 함수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함수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뭐 문제없이 잘 끝났습니다라는 의미로 EX 레지스터에 0값을 집어넣은 다음에 리턴해 주는 겁니다. 메인 함수를 호출한 함수는 EX가 0인 것을 확인하고 이제 문제가 없다고 이제 판단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영역은 함수의 에필로그 코드가 되겠습니다. 빌드업된 스택 프레임을 다시 이제 정리하는 코드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메인 함수가 종료가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이 코드를 설명드리는데 오퍼레이션을 뎁스 있게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 다 그 맥락을 설명을 드렸죠. 맥락. 그래서 이 맥락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음 직접 실습을 통해서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파일을 디버거에 로드하겠습니다. x32dbg를 사용합니다. 네, 메인 함수의 위치는 0040 1040이었었죠.
네, 메인 함수의 위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00401040 컨트롤 C 00401040. 네, 메모리 맵을 잠깐 볼게요. 네, ASLR 때문에 그 위치가 바뀌었었네요. 00340000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컬링 컨벤션.exe라는 요 실행 파일이 베이스 주소가 바뀐 겁니다. 이거는 보안 설정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데요. 그 00340000 위치에 이제 올라간 거죠. 원래 아이다에서는 00401000 위치에 이제 베이스 주소가 이미지 베이스 주소가 이제 지정이 돼 있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그 주소 값을 표기를 해줬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ASLR이라는 보안 정책 때문에 윈도우의 보안 정책이죠. 이제 00340000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베이스 주소를 아이다에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네, 에디트 메뉴에 가시면 세그먼트 리베이스 프로그램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서 00340000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을 하면 나머지 주소들이 다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다 입장에서는 메모리에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가 00400000이라는 대전제에서 이 주소 값들을 계산한 건데 실제로 메모리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메모리 맵을 보면 00340000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아이다에서 다시 재조정해서 표시하도록 값을 바꿔준 겁니다. 이 ASLR과 그 베이스 주소 변경과 관련해서는 다른 강좌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정리하면 실제로 실행해서 메모리에 로드된 위치는 그 아이다에서 보는 주소와 다르므로 리베이스 프로그램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실제로 올라간 주소로 재조정을 해서 표시되는 주소를 달리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메모리상에서는 00341040 위치에 있겠습니다. 메인 주소가요. 네, 그래서 컨트롤 G 00341040 하게 되면 지금 메인 함수 위치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가 안 걸렸었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F2 네, 실행. 엔트리 포인트에서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렸는데요. 여기가 아니죠. 한 번 더 실행. 그러면 이제 메인 함수에서 브레이크 포인트가 히트됐습니다. 저희가 관심 있는 건 지금 컬링 컨벤션의 동작 방식이죠. 자, 컬링 컨벤션 동작 방식을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를 또 걸어줄 필요가 있겠는데요. CDCL 부분 하나, 그리고 printf는 뭐 안 보셔도 되죠. stdcall 부분 하나, 그리고 fastcall 부분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CDCL 부분을 이제 보면 CDCL 언더바 서브 함수가 호출되기 직전이겠죠. 그러면 이제 실행을 누르게 되면 CDCL 함수가 호출되기 전으로 멈추게 될 겁니다. 네, 멈췄습니다. 스택 영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5하고 7이 푸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가 그 메인 함수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메인 함수의 리턴 어드레스가 00341301로 보이고요. 그리고 스택 프레임 포인터, 세이브드 프레임 포인터가 0019FF70으로 보이고 지역 변수 75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파라미터인 75가 지금 푸시가 된 상태입니다. 왜 값이 같대? 그런데 명확히 이해하셔야 되는 게 여기에 보이는 이 75 값은 지역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 75 값은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그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가 지금 스택으로 전달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F7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이제 트레이싱을 하는 거예요. 함수 안쪽으로. 네, CDCL 썸 함수로 들어왔는데요. CDCL 썸 함수에서 F7키로 코드를 실행하겠습니다. 스택 프레임 빌드를 하고요. 그리고 EBP 플러스 8하고 8 값을 가져오네요. EBP 레지스터의 값은 현재 10 위치에 있습니다. 이게 스택 세이브 프레임 포인터가 되겠죠. 지금 이 지점부터가 썸 함수의 그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썸 함수의 리턴 어드레스가 되겠습니다. 밑에는 EBP 레지스터가 이 위치인데 여기서 플러스 8 이 첫 번째 파라미터가 될 거고요. 플러스 C가 두 번째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약속이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파라미터 가져오고 첫 번째 파라미터를 두 번째 파라미터에 이제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EX 레지스터에는 결국에는 더한 값이 남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턴 코드를 통해 종료가 됩니다. 네, 이제 보시다시피 add 코드가 이제 등장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CDCL의 그 경우에는 메인 호출한 함수죠. 콜러 함수가 스택 프레임을 스택을 정리를 합니다. 파라미터에 전달에 사용한 스택이 지금 두 개가 있죠. 4바이트에서 8바이트가 있는데 지금 썸 함수가 1을 냈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져서 이 두 개의 스택 영역을 정리하는 겁니다. 더한다라기보다는 의역을 하면 사용된 파라미터 전달에 사용된 스택 영역을 참조하지 않도록 만든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ESP를 8을 더하게 되면 하나, 둘, 8바이트, 이제 4바이트, 8바이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두 개가 정리가 되죠. F7. 네, 지금 지역 변수만 남았습니다. 메인 함수의 지역 변수 빼고는 이제 없어졌는데요. 스택에서는 사실은 없어졌다는 표현보다는 참조되지 않았다라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현재 스택의 맨 꼭대기는 이 위치가 될 텐데 스택은 주소가 계속 달라져서 여러분들이 실습하실 땐 이 주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소 값을 정확히 불러드리진 않겠습니다. 지금 지역 변수만 남고 그 지역 변수 부분까지만 그 ESP가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있는 값들은 다 과거에 호출됐던 함수에 의해서 사용됐던 값들이므로 현재는 무효인 거죠. 의미가 없는 데이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입니다. printf 함수가 호출되면서 물론 콘솔에 그 내용이 뿌려지겠죠. 실행하게 되면 이제 std_call sum 부분입니다. 이 콘솔 창을 보면 현재 첫 번째 std_call 언더바 sum 함수에 의해서 더해진 값이 printf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멈춰져 있죠. 그리고 다음 std_call sum 부분인데 이 함수 같은 경우는 CDCL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한데 스택 정리를 누가 하냐 이제 이것만 좀 차이가 나는데요. 이 std_call 언더바 sum 즉 스탠다드 컬링 컨벤션의 경우에는 콜2가 정리를 합니다.
콜리가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 콜리 안쪽에 RET 한 다음에 8이라는 그 코드가 맨 마지막에 있었죠. 저희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 코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뭐 실행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개념은 이해를 하실 것 같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실행. 네, 이제 그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네요. 이 프로그램이 지금 패스트콜 부분에서 브레이크 포인트가 안 걸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00341040. 네, 패스트콜 부분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었는데 이게 히트가 지금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CDCL 걸리고요. 그리고 STD콜 걸리고 네, 패스트콜 걸렸습니다. 패스트콜 언더바 썸 함수 부분이 이제 호출되기 직전인데요. ECX, EDX 레지스터에 5하고 7 값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메인 함수의 지역 변수 값이고요. ECX하고 EDX 레지스터를 보시면 5하고 7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재밌게도 이 함수를 트래킹해서 따라 들어가 보면 뭐 스택 프레임 빌드 하고요. 근데 여기가 좀 다르죠. ECX하고 EDX를 참조하죠. 지금 ECX하고 EDX 레지스터를 가져와서 지역 변수에다가 넣고 그리고 더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EX 레지스터는 12가 되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특별한 게 없죠. ECX하고 EDX가 사용됐다 정도가 뭐 다른 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RET 옆에는 이제 그 정리하는 오퍼랜드가 없죠. 그래서 패스트콜의 경우에도 당연히 레지스터를 쓰기 때문에 그 스택 프레임을 정리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스택 그 프레임이 아니죠. 정확하게는 스택 그 파라미터를 사용한 스택 공간을 정리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프린트 F까지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프린트가 다 되겠죠. 기왕 하는 김에 이 함수 메인 함수가 종료가 되는 곳까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 이제 콘솔 창을 보면 3개 프린트 F가 다 동작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그 컬링 컨벤션에 대해서 이해를 어느 정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버스 코드 엔지니어링을 함에 있어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은 사실은 디버깅 기술이라기보다는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백그라운드 지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잘 쌓으시면 여러분이 당연히 큰 이슈 없이 나중에는 악성 코드나 취약점 분석을 하는데 매우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성 코드에서도 똑같이 함수 호출 규약을 이제 사용을 할 텐데 이번에는 콜리 세이브드 레지스터에 대한 얘기를 좀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콜리 세이브드 레지스터는 P 호출자가 관리 책임을 가지는, 즉 P 호출자가 호출자를 위해서 레지스터를 스스로 백업해주고 나중에 복원해주는 레지스터들을 의미하는데요. 악성 코드에서도 그런 패턴이 보이죠. 그 예제를 제가 가져와봤고 한번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악성 코드를 저희 실습 시스템 내에 가져다 놨고요. 해시값은 16B99, MD5 해시값은 16B99로 시작합니다. 네, 압축을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해당 악성 코드는 DLL 포맷의 악성 코드입니다. 아이다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악성 코드 분석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악성 코드의 기능을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진 않고요. 이 악성 코드가 호출하는 함수가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함수 중에 콜리 세이브드 레지스터를 고려해서 들어간 코드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1000 echo A9 위치로 분기하겠습니다. 1000 echo A9 함수인데요. 이 함수를 보면요. 맨 앞에 푸시 코드가 보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악성 코드를 향후에 분석하시게 될 때 푸시 코드를 보셨을 때 당황스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푸시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크게 3가지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지역 변수 공간 할당 4바이트 같이 작은 지역 변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라미터 전달, 그리고 세 번째는 백업인데 지금 푸시 코드 뒤에 바로 함수를 호출하는 코드가 가까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함수의 파라미터 전달 목적은 아니고요. 그리고 푸시를 2번을 하는 것으로 봐서 한 번이 아니라 2번으로 봐서 지역 변수 공간 확보 코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백업인데요. 이게 ESI 레지스터와 EDI 레지스터를 지금 백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ESI와 EDI 레지스터를 백업하자마자 바로 보시다시피 사용을 하고 있어요. DI 보이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존의 EDI 레지스터에 있는 값이 오버라이팅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콜러 함수가 사용했던 값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콜리 세이브드 레지스터 말 그대로 콜리가 보존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레지스터인 건데 ESI, EDI 레지스터가 2개가 스택에 백업이 됩니다. 그리고 한참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함수는 뭘 하느냐, 팝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보이시죠? 팝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해당 스택에 백업된 값들을 복귀시키는 거죠. 복원시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함수가 끝나게 되면 호출자가 ESI하고 EDI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콜리 세이브드 레지스터입니다.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ESI, EDI 말고도 사실 EBX 레지스터도 콜리 세이브드 레지스터 범주에 속합니다만 지금 현재 EBX 레지스터가 해당 악성 코드에선 사용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레지스터는 백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실습 수업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한익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파일된 코드의 패턴 식별이라는 대주제 안에서 순환문 패턴 식별,
for문과 while문과 관련된 소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은 일정한 코드 루틴을 반복시키기 위해서 for문 혹은 while과 같은 문법을 사용하여 만들어집니다. 악성 코드 또한 데이터 암 복구와 무작위 문자열 생성, 데이터 복제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순환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환문들은 컴파일된 후 어셈블리 코드상에서 외관상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패턴을 식별할 수 있는 분석관은 분석 대상의 동작 방식을 더욱 정교하고 그리고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에서는 for문, while문과 같은 문법이 컴파일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패턴을 학습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강의 이름은 순환문 패턴 식별, for문, while문입니다. 자, 컴파일된 순환문은 일반적으로 순환문 탈출 조건 점검 영역과 순환 코드 바디, 그리고 조건값 변화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대부분 분들은 for 혹은 while과 같은 그 루프문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언어를 입문할 때 콘솔에 데이터를 출력하는 함수라던가 아니면 for문, while문, 그리고 if문 같은 것들은 처음에 주로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가 언어 수준에서 고급어 수준에서 문법을 배우는 것하고 그리고 컴파일이 되어서 기계어 코드가 되었을 때 그때 보여지는 코드의 레이아웃은 완전히 다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for문과 while문의 고급 언어 상에서의 문법의 모양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컴파일된 코드의 패턴과 레이아웃에 대해서 집중해서 분석하는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고 눈이 충분히 발달되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코드 패턴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나 취약점 분석을 하시는 데 있어서 문법의 데이터, 코드 데이터의 문맥과 맥락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을 한꺼번에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예제 코드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예제 코드는 메인 함수 안에 A라는 변수 그리고 리저트라는 변수를 초기 0값으로 초기화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코드 자체는 간단하죠. while문으로 10바퀴를 이제 순환하는 바디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while문의 바디 데이터죠. 그럼 A는 0부터 10 이전까지죠. 9까지. A는 0부터 10까지겠네요. 0, 처음에 0, 그리고 1, 2, 3, 4, 5, 6, 7, 8, 9, 10까지 갔을 때 이제 탈출을 할 텐데 결국에는 이제 9까지 더한 이후에 리저트 값에 누적시키고 더해서 누적시키고 그리고 그 결과를 이제 printf문으로 출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실행 파일이 만약에 실행이 되면 처음에는 1이 출력이 됐을 것이고요. 0, 1, 그리고 그 다음에 1에다가 2를 더해서 3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3이라는 기존 값에 3을 더해서 6이라는 값이 출력되고 계속 누적된 값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탈출을 하기 위해서 이 루프를 탈출하기 위해서 A 값을 계속해서 1씩 증가시키는 코드도 보이고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포커싱 하실 건 이 이건 while문이다, 순환문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건 뭐 당연한데요. 순환문 탈출 조건 점검 영역이 어디냐 이걸 확인을 먼저 해보셔야 됩니다. 순환문 탈출 조건 점검 영역은 이 부분이 되겠죠. A가 10보다 작은가?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순환 코드 바디 영역입니다. 이 while문 안쪽에 있는 코드들의 집합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건값 변화 영역이 되겠습니다. while문 안쪽을 보면 플러스 A라는 코드가 있는데요. 이 코드가 조건값 변화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조건값 변화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루프는 탈출할 수 없겠죠. 그래서 while문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for문은 또 다르겠죠. 어쨌든 while문을 만약에 우리가 컴파일 했을 때 그리고 그 코드를 어셈블리 코드로 보았을 때 어떤 모양으로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케이스를 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GCC 컴파일러와 비주얼 스튜디오 컴파일러 두 개를 이용을 해서 동일한 소스 코드를 컴파일해 보았습니다. 먼저 GCC 컴파일러가 위에 코드를 컴파일했을 때 어떤 패턴으로 컴파일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면 먼저 제가 메인 함수 안에다가 이 코드를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루프와 관련된 부분만 추출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원래 코드는 위아래에 더 많이 존재합니다. 먼저 GCC를 이용을 해서 위에 소스 코드를 컴파일을 했을 경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먼저 쭉 함수의 다른 코드 부분이 실행이 되다가 갑자기 점프 코드가 등장을 합니다. 이 점프 코드를 보면 00401601번으로 점프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00401601번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다짜고짜 점프부터 합니다. 00401601로 점프해서 컴페어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순환문 탈출 조건 점검부터 해야 됩니다. 뭐 바디를 무턱대고 실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바디를 실행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조건을 확인해 보는 것이 먼저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9가 맞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우리가 소스 코드를 이제 봤으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9가 맞는지 안 맞는지의 여부는 이제 A 값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A 값이 만약에 9가 맞다면 혹은 9보다 작다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를 하게 될 텐데요. 지금 조건 값을 순환문 탈출 조건 점검 영역인데 여러분이 보시는 부분이 9가 맞는지를 A하고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점프 레스 이퀄이라는 코드가 등장을 하죠. 이 코드가 점프 레스 이퀄입니다. 분기하세요. 이제 분기를 하세요. 근데 조건이 붙습니다. 레스 이퀄. 작거나 아니면은 동일하거나. 그래서 분기하세요. 작거나 아니면 동일할 때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 변수 안에 있는 메모리 안에 있는 값이요. 이게 A 값이 되겠죠. A 값이 9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에요.
A 값이 9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에는 N은 점프를 하세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프를 하는데 점프하는 위치가 0040 15 에코 제로네요. 15 에코 제로는 이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0040 15 에코 제로 부분으로 점프를 하면 그때서야 이제 바디 코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A라는 값을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A 값이 만약에 0부터 시작을 할 때죠. 0부터 9까지의 값이면 그냥 순환문을 돌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순환문의 이제 코드 바디 부분은 저희가 소스 코드에서 봤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 result라는 변수에 누적시켜서 더하는 일을 하겠죠. 그리고 print f 함수를 호출해서 출력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희는 이 수업에서는 지금 순환문의 레이아웃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환문은 계속해서 돌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바디 부분을 쭉 보다가 print f 뒤쪽을 보면요. 이제 add 코드가 나옵니다. add 코드는 덧셈을 하는 코드인데 기존에 있는 a라는 변수죠. a라는 변수를 1을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게 조건값 변화 영역이죠. 이 조건값 변화 영역이 존재하지 않으면 순환은 계속 0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값 영역은 당연히 존재해야 되고요. 조건값 변화 영역은요. 조건값을 변화를 시키는 즉 플러스 1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아까 처음에 우리가 확인했던 순환문 탈출 조건 점검 영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뱅글뱅글 돌겠죠. 그러면서 바디를 계속해서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초점을 맞추실 부분은 화살표, 제가 그려놓은 화살표의 레이아웃인데요. 이런 화살표를 보시는 건 그리고 눈에 훈련을 시켜두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코드를 볼 때요. 이건 순환문이다. 이거는 포문 아니면 while문인 것 같은데 얘는 탈출 조건이 뭐네. 예를 들어서 ECX 레지스터는 반드시 20이 돼야 탈출을 하는가 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 코드 집합을 보고 해석하시는 건 되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악성 코드를 분석하다가 악성 코드가 특정 데이터를 암호화시켜 놓은 경우를 봤습니다. 그 암호화를 시킨 이유는 침입 탐지 시스템을 우회하기 위함이었는데 그 암호화된 데이터를 이제 복호를 하는데요. 그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순환문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제 복호를 할 때는 XOR라는 연산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는 이제 그게 궁금했던 거죠. 암호화된 데이터는 어디까지일까? 이제 첫 번째로 이게 궁금했었는데 그 사이즈도 궁금했고요. 근데 이제 XOR 연산으로 복호가 되는 이 순환문을 보니 카운트 값이 있더라고요. ECX 레지스터에 보통 카운트 값을 순환문에 카운트 값을 집어넣는데 그 카운트 값을 보니까 이제 숫자가 보였었고요. 그리고 그 조건에 맞을 경우에만 루프를 빠져나가도록 구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ECX 레지스터 값을 보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살표의 레이아웃을 보고서 이 암호화된 영역은 사이즈가 얼마고 사이즈가 얼마라는 건 그 ECX 레지스터 값을 확인을 해서 지금 몇 바이트구나 몇십 바이트구나 이런 걸 알아냈고 그리고 조건이 무엇이어야 탈출을 하는구나 이런 로직이 머릿속에 이제 그려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해석이 가능했던 것은 제가 순환문을 여러 번 봤고 순환문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보실 때 일단 되돌아가는 모양이 있으면 while이나 for문이지 않을까라는 첫 번째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똑같은 코드인데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을 해서 컴파일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도 버전에 따라서 분명히 컴파일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컴파일할 때 사용했던 비주얼 스튜디오는 2022 버전이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가장 먼저 이제 제가 봤던 코드 영역은 메인 함수 내에 들어있는 똑같은 코드죠. 근데 처음부터 순환문 탈출 조건 점검 영역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순환문 탈출 조건 점검을 한 다음에 A라는 값이죠. 마찬가지로 A라는 값이 이제 10하고 비교가 되는 겁니다. 0xA는 10이라는 데시멀 값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하고 비교를 해라 이거고요. 그리고 A라는 값이 JGE면 그러니까 JG가 또 약어인데요. 점프, greater, equal.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분기하세요. 점프하세요. 크거나 같으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A라는 값이 A라는 변수죠. 변수가 숫자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즉 10 이상이 되겠네요. 10 이상이면 분기하세요 라는 얘기인데요. 분기하는 위치가 저 뒤에 있는 9 에코로 끝나는 주소 위치죠. 근데 지금 A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0이라는 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기를 하지 않을 것이고요. 분기를 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코드의 바디를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순환 코드의 바디 부분이야 여러분들하고 소스 코드 원본을 본 것처럼 result라는 변수에 계속해서 누적해서 덧셈을 하고 결과를 넣고 print f 함수로 출력을 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이제 중요한 건 그 다음인데요. 조건값 변화 영역입니다. 이제 조건값 변화 영역이 순환 코드 바디가 이제 쭉 실행이 되다가 덧셈하고 누적시킨 걸 실행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끝나고서 조건값 변화 즉 플러스 1 A에 플러스 1을 하는데요. 변수 지역 변수 영역에 있으니까 그 값을 끄집어내서 EX라는 레지스터에 넣고 EX 레지스터에 1을 더하는 거죠. 기존 값에. 그리고 그걸 다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 값에 1이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빼서 더하고 다시 집어넣고 이 작업을 한 건데 그게 이제 코드 3번에 걸쳐서 진행이 된 거고요. 그리고 조건 없는 그냥 점프 코드가 있죠. 411873으로 점프하세요라는 건데 411873으로 한번 점프해 보면 저 맨 위쪽이죠. 네, 이런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보셨던 GCC하고는 조금 다른 그 레이아웃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코드가 while문입니다. while문. 어쨌든 앞선 GCC하고 좀 다른 걸 보면요. 코드의 디테일은 컴파일러의 종류가
다르고 그리고 컴파일할 때 사용하는 옵션이 다르면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컴파일러인데도 우리가 코드 최적화 옵션 같은 것을 주거나 그 외 뭐 스택 프레임 포인터 사용 옵션을 주거나 하는 기타 등등등의 다양한 옵션에 따라서 코드는 얼마든지 바뀌어서 컴파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드 하나하나에 너무 포커싱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이제 레이아웃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여지는 실루엣을 기준으로 볼 건데 앞서서 봤던 그 GCC의 컴파일 결과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순환문 탈출 조건 점검하는 영역이 그 맨 위에 쪽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순환문 탈출 조건 점검 영역이 맨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비주얼 스튜디오의 와일문의 경우에는 메인 함수에서 코드가 쭉 실행이 되다가 처음부터 이제 그 순환문 탈출 조건 점검하는 코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GCC의 경우에는 순환문 탈출 조건 점검 영역이 밑에 쪽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앞서서 코드가 쭉 실행이 되다가 이제 메인 함수죠. 메인 함수 내에서 코드가 실행이 되다가 어쩔 수 없이 점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에는 루프문에 바디가 있는 거죠. 바디를 처음부터 실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순환문 탈출 조건을 먼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탈출 조건을 확인을 하러 점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 이 비주얼 스튜디오의 와일문은 그냥 맨 위쪽에 순환문 탈출 조건이 바로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쭉 실행하는 거죠. 시퀀셜하게 실행하다가 바디도 탈출 조건에 만족하면 그럼 이제 그냥 바디를 뛰어넘어서 다른 코드를 실행하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디테일 코드 말고 앞선 GCC와의 비교를 했을 때 GCC와 비주얼 스튜디오와 비교를 했을 때 순환문 탈출 조건 점검 영역이 GCC의 경우에는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비주얼 스튜디오는 위쪽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도가 레이아웃 수준에서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 포문을 보도록 할까요? 포문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하는 수준에서 소스코드 수준에서는 for, while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와닿을 수 있는데 컴파일된 기기어 코드 수준에서 보면 뭐 그냥 순환문 정도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로직을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포문도 그 for라는 문법 자체를 제가 제쳐놓고 얘기를 해보면 그냥 어쨌든 리절트라는 변수에 계속 누적 더하기를 해서 프린트f 한다라는 건 while문하고 전혀 변함이 없죠. 게다가 a라는 값이 마찬가지로 그 10 혹 이상이 되면은 이 조건의 만족이 탈출 조건의 만족이 돼서 나간다. 이것도 역시나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용하는 문법이 다른 거죠. 그럼 GCC를 이용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순환문 탈출 조건 점검 영역이 이번에는 GCC에서는 맨 뒤에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니죠. 똑같죠. 지금 GCC 포문을 보고 계신데요. 완전히 그 동일합니다. GCC while문하고 GCC의 포문을 보면 코드가 동일한 걸 볼 수가 있죠. 거의 유사 혹은 동일한 걸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생각을 해보면요. while문하고 for문 가지고 우리가 그 GCC 가지고 컴파일했을 때 루틴이 같다는 전제에서요. 바디 루틴이 같을 경우에는 동일한 컴파일된 기기어 코드 레이아웃이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참 재밌죠. 그럼 만약에 분석가 입장에서 볼게요. 분석가 입장에서는 포문인지 while문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소스 코드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문법을 보면 이건 포문인가 while문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10바퀴를 도는구나. 누적을 시키는구나. 그 값을 더하는구나. printf로 출력을 하는구나. 그리고 탈출을 하는 조건이 어떤 변수가 a인지도 사실 정확하지 않겠죠. 변수가 10이라는 값이 그러니까 즉 10바퀴를 만족을 했을 때 탈출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그 해석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while이다 for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럼 이번에는 포문을 비주얼 스튜디오로 똑같은 포문을 비주얼 스튜디오로 컴파일했을 때 어떤 레이아웃을 보이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다른 패턴이 좀 등장을 했죠. 지역 변수를 초기화하는 부분을 제외를 하고 조건값 변화 영역이 맨 위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참 재밌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근데 점프 코드가 바로 나옵니다. 메인 함수 안에 이 순환문이 어쨌든 정의가 돼 있으니까 쭉 코드가 실행이 되다가 갑자기 점프 코드가 나오죠. 그러니까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점프해야 됩니다. 그래서 41187 에코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점프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 순환문 탈출 조건 점검 영역이 있죠. 당연한 거죠. 바디를 무조건 실행하지 않고 먼저 탈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건에 만족하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재밌는 건 요 비주얼 스튜디오의 포문 케이스는 순환문 탈출 조건이 중간에 끼어 있네요. 그래서 또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변수가 10과 이제 비교가 돼서 점프 greater equal이라는 코드를 만나게 되는데요. 만약에 a라는 변수가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점프하세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4118A0 주소로 점프를 하네요. 그리고 나가는 거죠. 이제 튀어나가는 거고 조건이 만족되면 이제 그 순환문 탈출 조건 점검 영역에서 조건을 점검했더니 안 나가고 바디를 실행해야 된다. 그럼 이제 말씀 앞서서 계속 드렸던 것처럼 result라는 결과 그 값을 계속 누적시키면서 출력하는 코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 코드 이제 출력 바디 코드죠. 바디 코드가 쭉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무조건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11875번으로 점프를 하네요. 411875번.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그 조건값 변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디 실행하고 다시 무조건 점프해서 조건값을 변화를 시키는 거죠. 플러스 1 시키는 겁니다. a 값을 1 더하고 그리고 다시 집어넣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드의 그 레이아웃을 살펴보면요. 되게 다르죠. 앞에서 관찰하셨던 것하고 비주얼 스튜디오의 포문의 레이아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글쎄요. 여러분이 컴파일에 사용된 컴파일러가 GCC가 됐든 뭐 비주얼 스튜디오가 됐든 다른 컴파일러가 됐든 똑같죠. 마찬가지로 바디가 실행되는데 탈출을 하려면 몇 바퀴를 도느냐, 조건이 뭐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세우실 수 있고 그 가상 코드를 별도로 추출하실 수 있다면 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른 강좌에서 제가 실습을 통해서 그 디컴파일러를 이용해서 보여드릴 건데 이런 코드들을 포문으로 뭐 컴파일을 하든 와일문으로 컴파일을 하든 뭐 기드라 같은 예를 들어서 디컴파일러 기능이 있는 도구를 쓰면요 그냥 와일문 혹은 포문으로 동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소스 코드는 뭐 for.c 예를 들어서 while.c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while문을 쓴 코드와 for문을 쓴 코드를 라이팅을 하고 컴파일을 했는데요. 그랬을 때는 이제 for.exe가 나올 거고 while.exe가 나올 텐데요. 그럼 이 for.exe하고 while.exe를 예를 들자면 디컴파일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 오픈소스 디컴파일러 중에 하나인 기드라 같은 디컴파일러를 사용을 해서 보게 되면요 이 로직이 동일합니다. 동일한 가상 그 코드, C 언어 가상 코드를 뽑아줍니다. 그러니까 기드라 입장에서도 이게 for문인지 while문인지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죠. 로직 자체를 이제 추출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일부 이 컴파일러의 패턴에 대해서 연구를 한 셈이 됐는데요. 그 포문하고 while문 같은 순환문은 순환문 탈출 조건 점검 영역 뭐 그런 거죠. 같냐, 크냐, 작으냐 이 영역과 그리고 순환 코드 바디 영역 이제 계속해서 반복 실행되는 영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값 변화 영역 그러니까 플러스 1, 뭐 플러스 A, 마이너스 A 뭐 이런 코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이 세 가지 영역의 배치에 따라서 그 화살표 레이아웃이 계속 바뀌죠. 그리고 컴파일러 종류와 컴파일러 당시 주어진 옵션에 따라서 컴파일된 머신 코드의 패턴 즉 레이아웃 실루엣이죠. 실루엣 뭐 레이아웃 패턴은 다를 수가 있다. 이것을 그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GCC의 경우에는 while이나 for문, 루프문이 모두 각 영역이 순환 코드의 바디, 가장 먼저 순환 코드의 바디가 등장하고 그다음 조건값 변화 영역, 그다음 순환문 탈출 조건 점검 순서로 배치가 됩니다. 즉 GCC로 컴파일된 프로그램은 while이든 for문이든 상관없이 뒤쪽에 조건을 점검하기 때문에 점프를 하겠죠. 쭉 실행이 되다가 그런 경향을 보이고 비주얼 스튜디오의 경우에는 while문하고 for문이 달라요. 모양이 GCC랑 또 다르죠. 비주얼 스튜디오는 while문의 경우에는 순환문 탈출 조건 점검, 순환문 바디 조건값 변화 이 순서고요. for문은 조건값 변화, 순환문 탈출 조건 점검, 순환 코드 바디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 그리고 처음에 실행하게 되는 것 순환문 탈출 조건 점검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환문 탈출 조건 점검 영역이 맨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중간에 있냐 이런 여부에 따라서 화살표의 레이아웃이 처음부터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리고 포문 같은 경우는 순환문 탈출 조건 점검 영역이 가운데 배치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순환문은 악성 코드에서 그 데이터 안복호화 그리고 무작위 문자의 생성 그리고 데이터 복제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컴파일된 기계어 코드 즉 어셈블리 코드를 보게 될 텐데요. 이런 코드를 분석을 하실 때 신속하게 식별하고 로직을 도출할 수 있도록 눈을 훈련해 두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분석을 하고 시간을 줄이는 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한익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파일된 코드의 패턴 식별이라는 대제목 안에서 순환문 패턴 식별 실습, 포문, while문 관련된 실습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포문, while문 루틴이 컴파일된 실행 파일을 대상으로 아이다를 이용해서 어셈블리 코드 패턴을 분석해 봅니다. 그리고 디컴파일 기능을 제공하는 기드라를 이용해서 컴파일된 포문과 while문의 C 언어 포맷 가상 코드를 추출하고 분석해 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습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강의 제목은 순환문 패턴 식별 실습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디서셈블러인 아이다를 이용해서 포문과 while문 문법을 사용하는 예제 C 언어 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이론 강의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 보셨겠지만 직접 실습이 가능한 가상 환경 안에서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CC로 컴파일된 C 언어는요. GCC로 컴파일된 그 C 언어 코드는 혹은 뭐 비주얼 스튜디오로 컴파일된 C 언어 코드 는 그 컴파일된 결과와는 당연히 다르겠지만 그 C 언어 자체 언어는 같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코드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로딩해 보겠습니다. 네, 샘플 말고 while.c라는 코드도 로딩을 해볼게요. while문 그리고 for문 두 개가 같이 보이는데 결과는 당연히 그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로직도 똑같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을 제가 실행을 한번 해보면요.
for 루프문을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바깥쪽에서 실행하죠. 네, for 루프문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while 문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 for문하고 while문의 실행 결과를 한번 보시면요. 뭐 당연히 그 겉으로 보기엔 완벽하게 동일하겠습니다. 결과는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로 컴파일이 된 코드를 실행하더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네, 비주얼 스튜디오로 컴파일이 된 코드를 실행을 하면 동일할 텐데요. 지금 그 실행 환경이 어쨌든 준비가 안 돼서 실행이 안 되는데 뭐 저희가 실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뭐 실행을 하더라도 어차피 똑같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양이 나올 텐데요. 이제 실행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디컴파일러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자, 그럼 디컴파일러를 이용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GCC를 이용해서 컴파일을 한 for문을 보고 계십니다. 메인 함수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이론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것 같은 화살표 레이아웃이 보이고 있죠. 점프 코드가 보이고요. 0040 1601 부분으로 점프하는 코드가 처음부터 등장을 하죠. 그래서 지금 탈출 조건 점검 코드 부분이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탈출 조건을 점검해서 탈출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이제 코드의 바디가 실행이 되는 거죠. 루프 바디를 순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실행을 하다가 이제 add 코드가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탈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조건값 변화 루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살표의 레이아웃을 보면 뭐 그림과 같이 이제 보이게 되겠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런 그 코드를 보실 때는 탈출 조건 점검하는 쪽이 어디냐, 그리고 바디는 어디냐, 그리고 조건값 변화 부분은 어디냐, 이걸 이제 눈여겨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탈출 조건 변화 부분이 컴페어하고 점프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조건값을 변화시키는 부분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의 바디 부분은 이 위쪽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탈출 조건 점검 영역이 밑에 쪽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를 보겠습니다. while문 코드를 한번 볼게요. 네, 이번에는 아이다를 그 기존 창을 종료시키지 않고 while문을 다시 로딩을 하겠습니다. 비교를 해서 보시는 것이 좋겠죠. 네, 지금 보시는 코드가 while문이고요. GCC로 컴파일된 while문이고요. 그리고 화살표의 레이아웃입니다. 이제 분기문에 의해서 해석된 분기문이 존재하니까 아이다가 해석을 했겠죠. 화살표의 레이아웃을 한번 보세요. 네, 지금 for문하고 while문, GCC 동일한 컴파일러로 제가 컴파일했습니다. GCC로 while하고 for문을 지금 컴파일했는데 보시다시피 코드가 동일합니다. 그렇죠?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죠? 같다고 해야 할까요? 코드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컴파일된 코드 관점에서만 보면 이게 for문인지 while문인지 식별할 수 없는 거죠. 사실 GCC 가지고 컴파일했을 경우에는요. 보시다시피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비주얼 스튜디오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로 컴파일을 하는 for문과 while문을 볼게요. for문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while문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왼쪽이 for문, 그리고 오른쪽이 while문이 되겠습니다. 비교해서 보셔야 되니까요. 동일한 메인 함수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for문을 확인했습니다. 왼쪽은. 그리고 오른쪽은 while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분기문에 의해서 발생한 이 화살표의 레이아웃이 완전히 다르죠. 비주얼 스튜디오의 for문 컴파일 결과 레이아웃을 보면요. 컴파일된 코드 패턴을 보면 위쪽에는 지금 맨 위쪽에는 조건값 변화 코드가 등장을 하네요. 그렇죠? 조건값 변화 코드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탈출 조건 점검 코드가 등장합니다. 조건값 변화 코드, 탈출 조건 점검 코드, 그리고 바디 이렇게 그 보이죠 코드가. 그리고 뭐 조건 없는 점프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while문을 보면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탈출 조건 점검 코드입니다. 이 탈출 조건 점검 코드가 맨 위쪽에 있죠. 포문과는 다르게. 포문은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Y문은 맨 위쪽에 있고 탈출 조건 점검을 한 이후에 이제 바디를 쭉 실행을 하죠. 그리고 맨 밑에서 이제 조건과 변화 코드가 등장을 합니다. 네, 이렇게 레이아웃이 다름을 여러분이 인식하실 수 있는데요. 뭐 좋습니다. 이렇게 레이아웃을 보시고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인가 아니면 뭐 GCC인가 이런 것들을 식별할 수 있다면 되게 좋겠지만 제가 이론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것보다는 로직 자체를 머릿속에 세우실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수도 코드를 뽑으실 수 있으면 돼요. 와일이든 그게 포문이든. 그래서 저희 기드라라는 오픈 소스 디컴파일러 분석 도구를 이용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드라는 아이다와 그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지금 그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오픈소스 그 디서셈블러 디컴파일러 툴인데요. 이제 기능적 측면에서는 아이다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이제 비교 의견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그 속도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그 구현한 언어 특성상 아이다가 이제 빠르다고 그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점점점 개선이 되겠죠. 기드라를 이용을 해서 한번 로딩을 해볼 텐데요. 결론만 말씀드려 볼게요. 기드라 도구로 GCC나 비주얼 스튜디오 두 종류 컴파일 그 이제 포문이랑 와일문을 보시면요. 그 기드라를 가지고 보시면 무조건 포문으로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GCC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두 개 말씀드린 버전으로 컴파일해서 이제 그 보여드리고 있기는 한데 포문하고 와일 문법 상관없습니다. 기드라 입장에서 그냥 포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당연히 그 디컴파일러의 특성이나 아니면 그 디컴파일러의 분석 로직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지만 와일이냐 포문이냐 이게 이제 핵심이 아니죠. 문법상. 자, 그럼 기드라를 이용을 해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라는 저희 실습용 환경 내에서는 툴스라는 폴더 내에 그 배치시켜 놨습니다. 실행을 시키고요. 네, 실행이 됐습니다. 기드라를 처음 실행시키면 이제 그 창이 나오죠. 메인 창이 나오는데 이 메인 창에 우리가 그 실행 파일 분석할 대상 실행 파일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석할 대상 실행 파일 중에서 저희가 예를 들자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제 컴파일을 하는 포문하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컴파일한 포문입니다. 이제 이 기드라 프로그램이 실행 파일을 분석을 합니다. 이것이 그 어떤 포맷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인지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뭐 라이브러리 관련된 정보도 로딩을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실행 파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제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와일문도 마찬가지로 로딩을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소스 코드도 완전히 동일하게 만들고 그리고 컴파일러만 다르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포문이나 와일문도 바디 부분은 이제 똑같이 만들어서 여러분이 비교하고 이해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포문하고 와일문 두 개가 지금 기드라에 의해서 마운트가 됐고요. 그리고 기드라 내에는 코드 브라우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디버깅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 코드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아이다의 어셈블리, 디스어셈블리 뷰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코드 브라우저를 실행하시고 그리고 파일에 오픈 그리고 포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포문을 열어볼 텐데 저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이제 메인 함수 부분이 되겠죠. 지금 이제 이 실행 파일을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석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일 자체가 기능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왼쪽에 심볼 트리라는 그 창을 보면 관련된 함수들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들이 이렇게 잘 인덱싱이 돼서 보여지고 있죠. 보시다시피. 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메인 함수를 찾아가시면 되는데 메인 함수야 그냥 그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기드라 같은 경우는 MZ라고 하는 헤더 부분까지 같이 보여줍니다. 근데 사실 저희는 MZ 부분은 지금 관심이 없죠. 메인 함수 부분이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라서 메인 함수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메인 함수인데요. 이제 제가 지금 이동할 때는 기드라에서는 G를 눌렀습니다. 단축키 고투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문이 지금 확인이 되죠. 이 포문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디컴파일 창이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디컴파일 창에서 이 코드를 이제 보여주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포문이 C 언어 소스 코드와 유사하게 저희가 원본 소스 코드와 유사한 로직을 거의 구현해서 복원해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포문이라고 얘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엔 와일문을 컴파일한 실행 파일을 로딩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로딩이 됐는데요. 이 와일문의 경우에는 00411840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메인 함수로 왔는데요. 여기 와일문입니다. 아까 포문과는 다르죠.
포문과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는 포문하고 와일문에 컴파일된 결과 레이아웃이 좀 다른데 이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요. 보시다시피 지금 기드라 같은 경우는 이 와일문도 포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로직은 아까와 동일하죠. 네. 이렇게 보신 것처럼 그 기드라 도구의 코드 브라우저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GCC나 비주얼 스튜디오 두 종류의 컴파일러에 한해서 보면 포문이든 와일문이든 문법과 상관없이 포문으로 해석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럼 실습 내용 요약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코드 루틴이라 하더라도 컴파일러의 종류에 따라서 머신 코드의 외향적 표현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요약이고요. 두 번째,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디컴파일러가 추출한 가상 코드가 원본 소스 코드의 문법을 반드시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기드라라는 케이스에서 확인을 했죠. 포문인지 와일문인지 정확하게 맞춘 게 아니죠. 결국엔 분석가는 세 번째는 분석가는 와일문이나 포문의 문법 여부와는 별개로 코드 루틴에서 식별되는 각 섹션 간 전환 조건의 논리적 흐름, 즉 뭐 탈출 조건이 어디인지, 바디가 어디인지, 그리고 몇 번 그 루프를 도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리적 흐름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네, 그럼 실습 교육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한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파일된 코드의 패턴 식별이라는 대주제에서 악성 코드에서 순환문을 사용하는 예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for 루프문을 사용하는 p core 포맷의 악성 코드 샘플을 분석하고 로직이 구체화된 가상 코드를 만들어보는 실습을 합니다. 실습에 사용된 악성 코드는 시스템 내에서 백도어 역할을 하고 지속적으로 CNC 서버, 즉 C2 서버와 통신을 해서 명령을 수신하고 악성 행위를 수행합니다. 수신한 명령어 중에는 악성 코드 U4 서버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악성 파일의 이름은 반복문을 통해서, 즉 포문입니다. 반복문을 통해서 생성됩니다. 본 강좌는 이렇게 실제 악성 코드에서 사용되는 반복문 코드 패턴을 다루어서 분석의 숙련도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강의 제목은 악성 코드의 순환문 사용 예제 분석 실습입니다. 먼저 분석용 가상 환경 내에서 디스어셈블러를 이용해서 예제 악성 코드를 로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포커싱할 주소는 1000262F가 되겠습니다. 실습용 가상 환경 내에서 마찬가지로 악성 코드를 사전에 준비해 두었는데요. 해당 악성 코드는 p-cof 포맷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DLL 형태입니다. 이제 침해 사고가 발생된 시스템 내에서 체증한 악성 코드입니다. 악성 코드를 아이다를 이용해서 로딩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전에 아이다를 이용해서 로딩을 해 두었기 때문에 IDB 파일이 존재하고요. 그 파일을 로딩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실습하는 환경에는 실행 파일만 존재한다면 아이다로 새롭게 로딩하시고 IDB 파일을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분석할 코드의 루틴은요. 1000262F가 되겠습니다. G 단축키를 누릅니다. 1000262F입니다. 1000262F는 이 함수는요. 앞선 개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악성 코드가 CNC 서버로부터 오퍼레이션, 즉 명령을 받을 때 여러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만 그 악성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그리고 생성하고 실행해라 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때 생성되는 악성 파일의 이름은요. 랜덤하게 지정이 됩니다. 악성 파일의 이름을 특정해서 지정을 하면 역시나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에 의해서 탐지되거나 아니면 분석가에 의해서 탐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부러 무작위한 그 문자의 생성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해당 악성 코드의 그 함수 루틴을 분석을 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코드를 쭉 살펴보면 처음에 m-alloc이라고 하는 힙이라는 메모리가 있습니다. 힙이라는 버퍼 메모리를 할당하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 메모리를 함수를 할당하는 API로 호출하는 이유는요. 무작위로 생성할 문자열이 있죠. 파일의 문자열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m-alloc을 통해서 문자열이 담겨질 힙 메모리 영역을 이제 할당을 하고요. 그 결과값은 EX 레지스터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EX 레지스터에는 할당한 메모리의 포인터 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X 레지스터는 이후에도 계속 활용이 되겠죠. 메모리를 할당했으니 그 메모리 영역에 문자열들을 계속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EX 레지스터의 값을 현재 변수 공간에다가 지역 변수 공간에다가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 공간에 일단 기록해놓고 이후에 꺼내서 계속 사용을 하겠죠. 이후에 mset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요. 이 mset이라는 함수는 말 그대로 메모리의 값을 세팅할 때 사용하는 그 명령어고요. 그 파라미터 값으로 지금 0이 담겨졌는데요. 앞서서 할당한 메모리 공간을요. mset이라는 API를 이용을 해서 0으로 초기화하는 겁니다. 데이터에 이제 더미 데이터가 있을 테니까 그 안을 0으로 다 초기화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제 타임 그리고 srand 이런 API를 호출하는데 이 API는 보통 같이 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API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보통 랜덤한 값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제 시드 값으로 그 시드 값을 확보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요. 시간 정보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시간 정보를 가져와서 매번 악성 코드가 실행될 때마다 같은 시드를 쓰면 안 되겠죠. 그럼 같은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매번 실행될 때마다 다른 시간 값을 가지고 시드 값으로 사용을 해서 랜덤한 문자열을 추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후에 그 코드 패턴을 보면 제가 이론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전형적인 그 비주얼 스튜디오의 포문 코드 패턴이 보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의 그 포문, for 루프문 패턴이 보이는데 현재 바로 점프를 해서 뭘 하고 있냐면 점프를 해서 탈출 조건 점검 구문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 탈출 조건이 아규먼트를 통해서 확인이 되네요. 그러니까 ECX라는 값이 있는데 이 ECX 값이 현재 아규먼트하고 같은지 안 같은지를 보는데요. 만약에 ECX의 값이 크거나 같으면 아규먼트 값보다 그럼 이제 탈출을 하는 겁니다. 루프를. 근데 그럼 아규먼트 값이 뭐냐? 아규먼트 값을 더블 클릭하면 안 되고요. 그 아규먼트는 해당 함수한테 전달되는 이제 파라미터 얘기하는 건데 이 파라미터 값을 바깥으로 나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해당 함수가 호출이 되는 지점 이전에 푸시 8이라는 코드가 사용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이 코드 8이라는 값이 들어온 건요. 이 8이라는 값이 이후에 emalog이라는 그 파라미터 emalog이라는 API한테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 emalog이라는 요 함수는 8이라는 값 더하기 1이라는 값을 이용을 해서 문자열을 이제 생성하고 이제 보관하는 데 사용할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는 거죠. emalog이라는 함수는 파라미터로 할당할 메모리 공간의 사이즈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게 되면 8이라는 파라미터가 전달이 됐고 함수한테 그 8에다가 1을 더하는 거죠. 그럼 9라는 값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9라는 값이 파라미터로 전달됐다는 것은 9바이트만큼의 흰 메모리를 할당해 주세요라고 시스템한테 그 요청을 하는 거겠죠. 결국에는 그 9바이트 할당된 메모리 공간은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규먼트 값을 가지고 이 루프의 탈출 조건으로 사용하는 건 무슨 의미냐? 결국엔 여기서 우리가 9바이트죠, 9바이트. 그 9바이트만큼 9예요, 9. 이 9라는 값만큼이 카운터가 그 증가가 돼서 완성이 되게 되면 이 탈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ECX라는 값이 계속해서 이 루프를 보면 증가를 합니다. 여기 있네요, ECX. ECX 값이 이 변수에서 이제 오는데 결국에는 1씩 증가되다가 아규먼트의 값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 이제 탈출하게 되죠. 즉 9보다 크거나 같으면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바디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행된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요. 이 바디 부분 코드를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그 이제 API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strcat은 문자열을 합치는 데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좀 그려드리면 맨 처음에 그 emalog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힙 메모리 공간, 힙이라고 부르는 임시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합니다. 네, 힙입니다. 힙이라고 부르는 메모리 버퍼 공간이 있는데 이곳을 할당을 하고 그리고 아규먼트를 이제 전달을 받지 않습니까? 아까 아규먼트를 그 8이라는 값을 전달을 받았었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8이 맞는지. 아규먼트가 8이라는 값이 전달이 됐습니다. 6이라는 값도 전달이 되네요. 6도 전달이 되고 8이라는 값도 전달이 되는데 지금 두 군데에서 호출을 하는 거네요. 보면 이 두 군데뿐만일까요? 아이다의 크로스 레퍼런스 기능을 이용하면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100026EF란 이 함수를 호출하는 지점이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에서 호출하는데 한 군데에서는 6을 전달하고 한 군데에서는 8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6 혹은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6이나 8이라는 파라미터를 전달을 해서 그 파라미터는 emalog이라는 함수의 API의 파라미터로 전달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이즈는 6 아니면 8바이트가 되겠습니다. 8바이트만큼의 흰 메모리가 할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밑에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1a라는 이 값이 여러분이 1a라는 값이 어떤 의미인지 혹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1a는 데시멀 값으로 보면 16 더하기 10이 되거든요. 이건 26이 됩니다. 26. 26이라는 값이 되는데 이 26은 이제 제가 미리 분석을 해놨으니까 의역을 해드리면 그 알파벳의 개수입니다. 알파벳 A부터 G까지의 개수가 26인데요. 그 알파벳의 개수만큼을 숫자값을 ECX 레지스터에다가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EDX 레지스터에 A라는 값을 그 61이라는 값을 넣고 있죠. 우리 아스키 코드표를 보게 되면요. 인덱스 값이 61은요. 소문자 A를 의미합니다. 즉 EDX라는 레지스터는요. 61 소문자 A를 의미한 61이라는 값이 더해지게 되는데요. 기존에 어떤 값을 가지고 있든 간에 지금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여러분이 정확히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게 IDIV는요. 퍼센트 연산을 의미합니다. 퍼센트 연산 혹시 그 전산 수학에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퍼센트 연산. 이게 나누기를 하는데 그 몫을 도출하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를 도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입니다. 10이라는 값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퍼센트하고 3 합니다. 그럼 3으로 나누게 되면 3번 나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결과값은 1이 되는 거죠. 퍼센트 연산을 하면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결과값은 앞에 있는 값이 어떤 값이 나오든 간에 무조건 0에서부터 이 사이의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이 값이 1억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큰 값이 오더라도 결국에는 3으로 퍼센트 연산을 하게 되면 그 값은 무엇이 되더라도 3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이제 나머지가 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0에서부터 이 사이의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럼 도대체 이런 일을 왜 하느냐? 그러니까 특정 범위 내 숫자 내에서 뱅글뱅글 돌아서 나오게 만들어 놓는 이 일을 왜 하냐면요. 지금 ECX 값이 1A 즉 26이지 않습니까? 26 알파벳의 개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파벳의 개수인데 여기서 ECX 레지스터를 이용을 해서 IDIV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요. 기존에 랜드 함수를 호출했지 않습니까? 이 랜드 함수의 결과값은요. EX 레지스터에 보관이 될 겁니다. 네, 랜드 함수의 결과값은 이제 EX의 레지스터에 보관이 될 거고 이 EX 레지스터에는 랜드 함수 호출 결과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값이 보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1, 0, 2, 4, 뭐 7, 8 5, 6이든 뭐 1억이든 엄청나게 큰 값이 랜덤하게 나올 거예요. 지금 실행을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루프문이 지금 실행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랜덤 함수는 실행이 될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얼마만큼요? 6 혹은 8, 6바퀴 혹은 8바퀴만큼 계속 반복 실행이 되는데 여기다가 퍼센트 연산을 해서 퍼센트 연산을 하는 거죠. IDIV 퍼센트 연산을 하는데 이때 ECX 레지스터에 있는 값으로 퍼센트 연산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26으로 퍼센트 연산을 하라는 얘기죠. 앞에 어떤 값이 나오든 간에 26으로 나누게 퍼센트 연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0부터 25까지 사이의 값이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동작 방식이 되겠는데요. 재밌죠. 그 0부터 25까지가 나오는데 이제 그 나온 결과값이 EDX 레지스터 값에 이제 저장이 됩니다. IDIV 연산에 의해서. 그래서 EDX 레지스터 안에는 0에서부터 25 사이에 있는 값이 랜덤하게 선택이 돼서 저장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값이 나올지 몰라요. 루프가 돌 때마다 3이 나올 수도 있고 7이 나올 수도 있고 8이 나올 수도 있고 뭐 24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0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값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add 연산을 취하죠. add 6, 1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6, 1 이게 헥사값이죠. 0x61입니다. 헥사값 0x61을 취합니다. 이렇게 만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EDX 레지스터는요. 알파 값이 되는 겁니다. 6일 값은 베이스 값이 되고요. 즉 이걸 해석하면 어떤 의미냐면 A라는 문자부터 쭉 이제 Z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Z까지 있을 텐데 이 A부터 Z까지는 이제 26개겠죠, 당연히. 26개인데 알파벳 개수가. 근데 여기에 EDX 레지스터의 값이 더해지는 거예요, 랜덤하게. 그래서 도출되는 EDX 레지스터의 값은 결론적으로는 A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뭐 R이라는 값을 선택할 수도 있겠고요. 뭐 때에 따라서는 S라는 값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어쨌든 6바퀴든 8바퀴든 계속 돌아서 A부터 Z 사이에 있는 어떤 값들을 도출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A부터 Z, A를 포함한 Z를 포함한 이 사이에 있는 값들을 6바퀴 혹은 8바퀴로 돌아서 도출하게 되면 도출할 때마다 str cat이라는 API를 이용해서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에멀록 함수를 통해서 힙 메모리, 임시 메모리를 할당한다. 네, 첫 번째죠. 그리고서 랜드 함수를 이용해서 무작위 값을 도출한다. 큰 값이든 작은 값이든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26으로 퍼센트 연산을 해서 0에서 25 사이의 값을 만든다. 그리고 그걸 EDX에 넣는다. 그리고 거기에 6일 값을 붙인다.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소문자 A부터 Z 중에서 R이라는 값이 선택이 됐다고 하면요. 그 R이라는 값은 strcat이라는 API를 통해서 strcat은 스트링 캣입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갖다 붙일 때 사용하는 함수인데요. 그때 R이라는 값이 선택이 돼서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또 다음에 한 바퀴를 돕니다. 이렇게 되면 뭐 G라는 값이 선택될 수도 있고 그 외에 또 한 바퀴 돌면 C, F 아니면 또 R이 선택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B가 선택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무작위한 소문자가 이제 만들어지고요. 루프를 돌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소문자 A부터 Z까지에 있는 무작위한 6개 혹은 8개의 소문자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로직이 지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런 일을 왜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성 코드는 이 문자열을 이용해서 뒤에 exe 확장자를 붙여가지고요. 이 실행 파일의 이름을 만드는 거죠. 그런 이후에 실행 파일 외부에서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이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실행을 하는데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건 이 악성 코드의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다시 해드리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포커싱 하실 것은 for 루프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6번 혹은 8번 그 루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 기존에 할당된 메모리 공간에 루핑을 하면서 소문자를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다. 소문자를 도출해서 추가하고 있다. 소문자는 근데 랜덤하게 선택이 된다. 랜덤하게 선택이 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앞서서 타임 함수 그리고 랜드 함수 같은 것들을 호출해서 랜덤한 값을 도출하는 걸 알 수 있다. 이 정도가 정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 코드를요 저희가 디컴파일해서 C 언어로 변환을 하면 좋겠지만 아이다 그 무료 버전에서는 사실 헥스레이 플러그인이라고 부르는 그 유료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서는 수도 코드를 그 가상 코드를 도출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기드라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라에서 지금 이 악성 코드 DLL 파일을 로드해 두었고요. 그리고 코드 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드 브라우저를 통해서 해당 악성 코드를 로딩하고요. 그리고 이 악성 코드에서도 저희가 지금까지 분석했던 루틴 위치를 주소를 확인하겠습니다. 1000262F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동하겠습니다. G1000262F 기존에 갔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해당 함수로 왔는데 여기 함수 그 그래프죠. 점프 그래프를 보면 똑같습니다. 뭐 기드라를 쓰든 아이다를 쓰든 지금 요 레이아웃 그래프 레이아웃이요.
똑같죠. 비주얼 스튜디오의 포문에서 관찰되는 레이아웃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아무데나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에 디컴파일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포문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 코드라기보다는 가상 코드죠. 가상으로 도출한 코드인데 어떤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가 파라미터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그 루핑을 돌라는 얘기죠. 이 파라미터는 아까 본 것처럼 6이나 8이라는 그 값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이 변수 값을 계속해서 카운팅을 1씩 올리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랜드 함수를 통해서 값을 도출하고요. 랜덤한 값이 도출이 되는데 그 랜덤한 값은 보시는 것처럼 26으로 퍼센트 연산을 해서 연산을 하고 6을 더합니다. 이게 소문자 A죠. 그래서 소문자 A 혹은 그 이후 Z까지의 랜덤한 소문자 인덱스 값이 로컬 지역 변수 C에 저장이 될 것이고요. 그 지역 변수 C에 저장이 된 문자열이 str 캣에 의해서 지역 변수 8에 이제 그 붙여지게 되는 거죠. 이 지역 변수 8은 그 문자열을 이제 담는 mset mallog과 mset에 의해서 세팅이 된 힙 메모리 영역, 버퍼 메모리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 부분이 계속해서 실행이 되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함수는 무작위한 문자열을 만들어서 만들어진 문자열을 리턴하는 기능을 가진 함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함수고, 그리고 이 함수를 이제 호출을 한 다른 함수들이 또 있겠죠. 그 함수들은 그 값을 가져다가 exe 문자열을 추가로 덧붙입니다. str cat 함수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을 하겠죠. 파일을요. 다운로드하고 만들고 실행을 하겠죠. 네, 어떻게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for 루프문의 그 리얼월드 예제를 제가 소개시켜 드려봤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되게 어려운데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어려운 부분을 차근차근 곱씹어서 한번 도출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idiv 명령이 좀 생소하다라면 이 명령어를 공부해 보시면 되고, 퍼센트 연산이 생소하다. 그럼 그것도 공부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랜덤 함수 처음 본다. 그것도 찾아보시면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기드라를 쓰든 아니면 다른 디컴파일러를 쓰든 어쨌든 루프문 자체는 여러분이 포문과 while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건을 이해할 수 있고, 바디의 코드를 이해할 수 있고, 탈출 조건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검증을 어디서 하는지, 그 탈출 조건 검증을 어디서 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 논리적 흐름이죠. 이 코드의 논리적 흐름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가 있다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